할렐루야. 오늘 토요 부서 예배를 예배 대신 오늘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경민대 북한학과 교수이신 강명도 교수님을 모시고 현재 북한의 상황, 정세, 그리고 한국 교회가 통일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과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실 텐데요. 여러분 아마 얼굴이 익으실 겁니다. 눈에 익으실 겁니다. 우리 강명도 교수님은 현재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에 고정 출연하고 계시고요. 각 시사 토크 프로에 아주 자주 등장하셔서 북한에 대한 아주 심도 있고 깊이 있는 논평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통일이 하루빨리 되도록 우리가 정말 염원하고 있죠. 오늘 그 때에 맞춰서 또 지난주에 우리 강은정 자매 또 북한의 탈북하는 과정 또 여러 가지 그런 아픔들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았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정말 들을 수 없는 여러분 물론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강 교수님은 아마 황장엽 노동당 비서 굉장히 최고위층이셨는데 그분 외에는 아마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 중에는 아마 최고위층 중에 한 분이실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내부에 대해서 또 권력 어떠한 구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또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 많이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강명도 교수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소개를 받은 강명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습관이 안 돼가지고 우선 이 아름다운 계절을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우리 하다니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성경 봉독 하나 하고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제가 항상 이제 교회 가서 특강을 하거나 간증을 할 때는 이 하나님 말씀, 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다 주옥 같은 말씀이고 다 우리가 정말 양식으로 식량으로 먹고 살아야 될 말씀이지만 이 말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께 항상 봉독하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분단된 지 70년 됐죠 여러분. 70년 됐습니다. 45년도부터 지금까지 분단된 지 70년 됐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교회에서 다닐 때 또 저희가 세미나를 하거나 이제 교회 특히 교회 장로의 세미나든가 포럼에 가면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갔다 돌아온 지 70년 만에 돌아왔죠. 그래서 이번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역사하셔가지고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를 쓰셔가지고 우리도 이제 통일을 이루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말도 70년 만에 이제 우리도 70년 동안 분단의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아마 지구상에서 축복받은 백성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고 두 번째 백성이라면 아마 우리 한반도, 우리 한민족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데 그런데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걸 알게 됐는데 70년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게 아니고 그 많은 선지자들이 희생을 무릅쓰고 많은 희생된 사람들도 많고 그 선지자들이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왕께 진언해가지고 성전을 복원하고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복원하고 그 자기 백성들이 이끌고 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도는 기본이었고
뭐 제가 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몇 선지자만 들어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는 이 성경에 다 나오는 선지자들 수룹바벨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내가 이거 느헤미야가 갑자기 생각하네 이 느헤미야 그리고 이제 에스더와 같은 정말 그 에스더와 같은 그분은 얼마나 왕께 진짜 자기가 뭐 죽을지도 모르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가 직접 들어가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살리고 이런 선지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외에도 뭐 엄청 많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런데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70년 동안 우리가 과연 그 북한을 위해서 우리 북한 2,300만 동포들을 위해서 그게 제가 많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선지자들 자기 2,300만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정말 그 압제 3대 세습이라는 그 독재 속에서 우리가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는 뭐 말할 것도 저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럼 여러분들 기독교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을 믿은 뭐 교회도 이름도 제가 사자의 교회 해가지고 아까 우리 오시는 분이 교회 한다는 말 야 이렇게 무서운 이름 달았네 너는 교회 안 다니니까 안 다니는 사람은 난 사자교회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자교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바로 사자거든요. 저 밀림에 사는 사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아마 간중을 아마 엄청 많이 다녔어요. 전국에 다니고 세계적으로 뭐 미국에도 가고 여러 나라도 많이 가지만 우리 여기 이 교회처럼 사자교회라는 이름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면서 딱 휠이 딱 오는 게 야 역시 사자교회 뭐인가 다르다 여기는 역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그 정말 사자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겠구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하다니엘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 나누는데 벌써 그 냄새가 나더라고요. 사자 냄새가 나더라고요. 야 내가 왜 이 교회를 이자 왔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를 이자 불러준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조그만 교회든 큰 교회든 다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역할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은 사실 옛날 구약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구약시대가 아니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먼저 제가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리면 여러분 저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믿질 않았어요. 내가 믿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냥 와서부터 제가 94년도 왔는데 95년도부터 1년 동안 딱 안가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교회에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희 안가 옆에 바로 교회가 있었습니다. 광림교회. 제가 논현동 그 단독주택에 있었거든요. 황장 선생님이 있던 그 바로 그 옆에 그 단독주택에 있었는데 그 단독주택을 구입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혼자 있었습니다. 혼자 있다가 거기 안 가죠. 안 가. 저 때문에 구입했다가 제가 나오니까 그걸 팔아버렸어요. 다 매각하고. 그 이제 황 선생 오니까 다시 그 구입했던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안 가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와서 여기서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주석공 대표단 단장으로 있다가 이제 한국에 왔기 때문에 제가 무슨 거기서 배고파서 간 것도 아니고 여기 우리 탈북자들도 이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94년 이후 95년 6년도에는 고난의 행군의 시기에 많이 어렵게 살면서 탄압받으면서 그냥 정말 굶어 죽어가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는 분들이 많지만 저희는 주석궁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뭐 배고픔을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쨌든 주석궁에 근무하면서 주석궁 대표단 단장으로 제가 중국에 출장을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주석궁 대표단 단장으로 출장을 내보낼 때는 내가 거기서 무슨 잘못 있으면 내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주석궁에서 근무할 수도 없죠. 그 단장으로 나왔다가 무슨 죄를 범하고 또 이게 뭐 결심한 것도 아니고 어느 한순간에 그냥 야 내가 지금 떠나야 되겠다 하고 저도 모르게 그냥 순간에 결심하고 떠나. 오래 생각하면 못 떠납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떡하냐. 아버지는 돌아가세요. 부모들 형제들 제가 7명 중에 막내인데 우리 형님들 다 어떡할까. 그 다음에 또 그 우리 친척 친구들 수십 명이 되는 친척들 이거 다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뭐 오지도 못하죠. 그 생각하다가 오지도 못하는데 성격상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에이 나 떠난다고 탁 떠난다고 결심 그냥 순간에 해가지고 떠나가지고 후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래 후회하면 못 떠난다 그러잖아. 어떻게 하면 그래 김종일이 내가 죽는지 보자. 오기로 그냥 그래 내가 떠난다. 이때까지 너한테 충성을 했는데 뭐라고 날 잡아오라 그랬다고. 출장 나왔는데 내가 출장기를 좀 이제 오겠다고 해가지고 잠깐 그런 복잡한 사연이죠. 그래서 내가 떠나기로 결심했거든요.
떠나기로 결심해가지고 한국으로 오라고 했을 때 한국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황 선생님은 그 한국에 오자마자 그분은 이미 다 노출됐기 때문에 한국에 오자마자 비행장에서부터 대한민국 만세하고 기자들이 새까맣게 나와서 기자회견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가족은 다 그냥 초토화되는 겁니다, 북한에서. 쑥대밭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생각하면, 왜?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제가 보위부에 있었습니다, 보위부에. 인민무력부 가장 세다고 하는 보위사령부, 그 정치보위대학 연구실장 대좌까지 31살이 제가 대좌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저희 선배들이 몇 분 여기 왔어요. 김종민이라는 분인데 지금 그때 당시 이제 상좌였죠, 대좌. 우리 그만 대령인데, 그 대령 그분이 제 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분인데, 저희 상사였죠, 상사. 제 부대에 있을 때. 사회안전부 소속에. 그 부대에 있던 그분이 먼저 하나 왔습니다. 그분이 제 기억은 87년도 왔을 거예요. 87년도가 88년도. 그때 자이르라는 아프리카 나라 갔다가 이제 거기서 그 한국으로 망명한 걸로 왔는데 여기 오자마자 기자회견 했죠. 저희 기자회견은 다 봤습니다, 저희는. 기자회견 하는 것과 동시에 제가 그분의 초청을 받아가 집에 자주 갔거든요. 집도 이제 고급 아파트, 그 북한의 가장 중심에 있는 중구역이라는 거기서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그 부인도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분 부인이. 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냥 뭐 아들, 부인 다 잡아갔잖아요. 보위부에서 와서 그냥 한국에 가서 기자회견 하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에 국가보위부 트럭이 딱 들어가가지고 그냥 온 가족 자는 거 싹 다 잡아다 다 정치범수용소에 보내고 형제들 말할 것도 없고 싹 다 그냥 다 잡아가. 제가 있을 때니까 다 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TV에 나오시는 고용환 씨 아시잖아요. 저희 6년 선배입니다, 외고대학에.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 가족도. 그분도 이제 그 아프리카 나라 외교관으로 있다가 일로 왔기 때문에 한국으로 망명했기 때문에 기자회견 하자마자 했거든요. 제가 다 북한에 있을 때. 가족이 살아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오는 고위층의 가족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이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게 망명. 그러면 해외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망명을 하게요. 여기 한국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때 오게 되면 집 주고 차 주고 대우도 엄청 많이 잘해줬는데 귀순 용사를 해가지고 그러면 해외 나와 있는 외교관들이나 고위층들이 다 한국으로 망명해서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잘 살게 되면 그대로 있게 되면 누가 남아서 김일성, 김정일한테 충성을 하겠냐고요. 북한이 잘못했다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위층이 넘어가게 되면 그 가족은 살아남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오히려 총살당하는 게 편해요.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되면 더 고통을 당합니다. 피 한 방울, 기름 한 방울 다 짜내고 그냥 죽어요, 거기서. 그 탄광이나 광산에서 엄청 힘들게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강내 300g 먹고 하루에 12시간 일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의 뼈만 남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말려 죽인다고요, 말려 죽여요. 그 가족들을. 본인이 와서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여기 와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김현희 씨도 마찬가지고. 김현희 씨는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야. 김현희 아시죠? 칼기 폭파범. 88년도 칼기, 우리 했던 대한항공을 폭파시켰던 김현희. 그건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김정일이가 직접 과업을 줘가지고 파견해가지고 했는데 자살하려고 했다가 남자 한 명을 김승호라는 사람은 이미 자살했고 김현희 씨는 같이 자살하려고 했다 약을 먹었는데 자살이 못한 거예요. 젊은 사람이고 김승호라는 건 부녀지간으로 위장해서 이제 침투됐던 간첩이기 때문에 테러 이 조직이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테러조로 파견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녀로 가장했잖아요. 하나는 아버지고 딸로. 그럼 나이가 많잖아요. 김승호는 나이가 그때 한 56세 정도 됐는데 몸도 상당히 약했어요. 그러니까 독약 먹으니까 그 자리에 죽었죠. 근데 이 김현희 씨는 젊었잖아요. 그때 나이가 아마 26일 겁니다. 젊고 건강하잖아요. 독약 먹었는데 안 죽은 거예요. 암뿔 딱 깨면서 생겼는데. 위세척해가지고 살은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도 그 가족을 다 죽여버리는 거 봐요, 북한에서. 이게 바로 북한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변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 귀순한다든가 이 공작 임무를 받고 임무를 수행했지만 변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요. 만약에 그때 죽었으면 김현인의 가족들은 용대어 받습니다. 그 가족들을. 그래야만이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충성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왔던 것이 오늘의 북한의 체제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 원인도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미 94년도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지구상의 사회주의 나라가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마 저는 아주 생동한 게 지금도 94년도 제가 왔지만은 94년도 그때 제가 올 때 상황이
제가 35살이었기 때문에 너무 생동해. 엊그제 갔습니다. 근데 벌써 20년이 흘렀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정말 어느 뭐 시인이 시간은 유수와 같다고 하더니 정말 유수처럼 강물의 흐름처럼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 하더니 엊그제 바꾼 것 같은데 아직도 94년이 어제고 일 같은데 벌써 20년. 여러분들이 제가 20년 전에 했다고 야 20년 되게 오래됐다는데 저는 엊그제 간 것 같아요. 생동합니다. 왜? 그때 상황이 너무나도 생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 북한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나라도 혼자서 살 수 있어요. 자기 혼자서. 그 나라 혼자서 그 나라 다른 나라와 연관되지 않고 나라가 자기 혼자서 살아가는 나라 있으면 한번 손 꼽아보세요. 한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이슬람이 굶어 죽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북한은 89년도 그 90년도 초까지 북한이 존재하고 계속 경제가 발전되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동구권 사회주의 진영이라는 약 한 50개가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나라가. 제가 89년도 우리 한번 그 세계 지도를 놓고 이만갑에서 이 프로를 한 번에 세계 지도를 놓고 80년대 중반까지 사회주의 나라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나라를 이게 빨간 거하고 파란 걸로 이렇게 이제 그림을 표시했는데 다 새빨개요. 뭐 아마 미국하고 조금 소방 자본 소그라파 소방 자본주의죠. 소방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소방 세계라고 하는 소그라파 유럽의 소유럽 쪽에 조금 내놓고 미국 남미의 미국하고 조금 내놓고 다 새빨겠습니다. 몽땅. 제일 큰 나라가 돼요. 지구에서 제일 큰 나라 중국 소련이 새빨겠잖아요. 몽땅.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 또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시아가 고반 다 사회주의 국가였어요. 필리핀 하나 내놓고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뭐 말레이시아는 중립이라고 하지만 이런 나라들이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하고 가까우지 한국하고 안 가까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런 동남아시아라들 중국을 비롯한 베트남, 미얀마 이런 나라들이 다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엄청 많았죠. 그러니까 또 특히 아프리카 나라들도 상당히 많았고. 다 소련이나 사회주의 국가들을 지지하는 아프리카 한 60개 나라가 된다면 그 나라 자체가 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였지 미국을 지지하는 나라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냉전 체제 때.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하고 어울려 살았던 겁니다. 북한이. 모자리는 거 있으면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에서 서로 가져오고. 그때는 오히려 중국과 90년도 이전만 해도 중국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중국이 더 못 살았어요. 실제로. 저희가 중국에 건너가면 한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93년도까지만 해도 중국에다가 승용차를 수천 대를 팔았죠. 일본에서 중고자동차를 들이다가 장사 상당히 많이 했죠. 짭짤하게 정말 돈 많이 벌었죠. 그때. 한 4,000불, 5,000불의 중고차를 들이다가 일제 한 10년, 15년 된 거. 그래서 다시 수리할 때 일본에서 수리해서 가져옵니다. 저희가 그 장사를 했으니까 주석궁에서. 그러면 중국에다 파는데 중국에는 우리는 공식적으로 수입하지, 그래서 공식적으로 내기해서는 중국은 100% 밀수예요. 가져가는 사람들이. 세관 안 거치고 그냥 다 압록강, 두만강 낮은 그 두만강을, 압록강 그 상류를 통해가지고 그대로 넘어갔거든요.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그때 제가 중국은 그냥 요건 없이 자유롭게 다닐 때였는데도 연길이나 동북삼성에 가보면 생활 수준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아먹는 일제 승용차, 중고자동차를 수천 대 사갈 정도로 열악했다고요. 연변에 가보면 여러분 91년도, 92년도, 94년도 그때 연변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그때는 택시 하나도 변변한 게 없었습니다. 한심했어요.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요. 20년 동안에 완전히 중국이 탈바꿈했지만. 상당히 했다. 오히려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이 훨씬 낫죠.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이 다 무너지면서 북한이 동시에 무너진 겁니다. 혼자서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경제 시스템이라는 건 다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 구소련, 체코,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 제가 GNP가 한 3,000불, 4,000불 되던 나라. 한 번씩 꼽아볼게요. 동부독일 5,000불이었습니다. GNP 5,000불. 우리나라가 1,500불, 2,000불 할 때 그 나라 5,000불이에요. 우리가 다 잘 살던 나라, 강력한 사회주의 나라였고. 자, 동독이 그렇죠. 폴란드 아시잖아요. 북한 말은 폴스카라고 하는데 폴란드, 체스코슬로벤스코, 유고슬라비아, 헝가리. 이게 다 역사가 깊은 나라들입니다. 이게 다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볼가리아, 알바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맹공화국 안에 들어가 있는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아르제바이잔,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이게 다 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맹에 들어가 있는 15개 나라하고 그다음에 위성국가라고 했던 체코, 헝가리, 볼가리아, 동독을 비롯해가지고 체스코슬로베니아, 유고슬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강력했던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훨씬 아까 우리가
1,500불에서 벌벌게 할 때 그 나라는 다 3,000불, 4,000불 갔던 나라예요. 저희가 동독에 가게 되면요. 88년도, 89년도 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준비하면서 동독에 가게 되면 동독에서는 빵하고 우유는 식당에 가면 공짜예요, 공짜. 동독이 무너지기 전까지 동독에 가면 식당에 들어가면 빵하고 우유는 우리가 맹물 내놓듯이 빵이 항상 이렇게 테이블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야 이게 공산주의구나 했거든 북한에서. 야 어떻게 빵하고 우유를 공짜로 주냐 식당에서. 그건 자동으로 바구니에 빵하고 빵 넣어 있고 사람 가면 우유는 그냥 줍니다 우유를. 이랬던 나라들입니다. 이랬던 나라들. 이런 나라들과 어울려 가면서 서로 모자리는 거 필요한 거 서로 공급받고 차관식으로 이렇게 해서 살아오다가 그 한 축이 냉전이 무너지면서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가 89년도 기점으로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무너진 것 같아? 89년도에 동구권이 그렇게 강력했던 사회주의 나라 체코, 동독,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를 비롯한 이 유고슬라비아 찌또 대통령은 아주 블록불가담 운동 창시자고 비동맹기구라는 이 창시자였고 여기에 약 한 130개 나라가 참여했던 거기 수장이었습니다. 블록불가담 그 지도자라고 했던 그 찌또였는데 이 유고슬라비아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베오그라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수도였는데 상당히 그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뭐 베오그라담은 아주 유명하잖아요. 도시가 화려하고 이런 나라들인데 하루아침에 89년대 싹 다 무너졌어요. 싹 다. 체코 같은 것은 아주 기계공업의 왕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발전됐던 나라인데 체코도 마찬가지고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대통령 총살됐잖아요. 끝까지 자기 나라 이 독재를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총살됐어요. 끝내. 그러나 저희가 이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 대통령 이름 아직도 잊어 안 먹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간중하려고 암송하겠고 한 거 아니에요. 아마 북한에서 저와 같은 정치, 권력계층에 있던 사람은 안 잊어먹어. 왜? 해마다 와서 우리가 접대하고 김일성 해마다 서로 오고 왕래하고 했으니까 대통령들이. 체코 대통령 구스타프 후스하고 볼가리아 대통령 또도르 지코브, 루마니아 대통령 니콜라이 차우세스코. 이런 동독은 에리아 호네코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름을 안 잊어먹는다. 왜? 계속 오니까. 그만큼 가까웠단 말이죠. 서로 가까웠는데 이 중에서 구스타프 후사 체코나 유고슬라비아 찌또 대통령이나 찌또는 그때 죽었지만 나이 많아서 죽은 사람이고 그리고 헝가리나 폴란드 야르제스키 같은 이런 대통령들이 국민회의에서 총살된 대통령은 딱 한 명입니다. 한 명. 마지막까지 독재를 버티겠다고. 시민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이 동유럽에서 사회주의 나라들 시민혁명이 일어나니까 이걸 진압하겠다고 했던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폴란드도 시민혁명이 일어나니까 그냥 다 자기 공산당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대통령직 다 내려놓고 그래 시민혁명이 일어나니까 시민이 요구하는데 맞춰줘가지고 그래 자유민주주의 선거로 가자. 자유민주주의 다 돌아서 버렸어요. 그리고 폴란드 그렇고 헝가리고 다 그렇게 돌아섰는데 루마니아 대통령 하나만 국방부 장관 시켜가지고 시민혁명이 일어난 부크레스트에서 시위가 일어나니까 부크레스트가 루마니아의 수도인데 그 인구도 아마 북한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한 3천만 명 될 겁니다. 그 시위 일어나니까 국방부 장관 보내가지고 탱크를 깔아 죽이라고 탄압하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경찰 동원시켜서 탄압을 했는데 총까지 쏟아보니까 이 부크레스트에서 도시에서 수도에서 일어났던 게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그게 전국으로 확산되니까 그 니콜라이 차우세스코라는 대통령이 깜짝 놀라가지고 국방부 장관을 통해가지고 이거 진압하라고 보내는데 국방부 장관이 진압하러 가다 보니까 전국에서 다 일어났는데 아니 수백만 일어났는데 이걸 다 어떻게 죽여? 이거 다 어떻게 잡아가 어떻게 죽이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거 하나 죽이면 되는데 저거 간단하잖아요. 아니 왜 이 인민들 내가 다 죽여야 되지 이거? 그래가지고 탱크를 돌려가지고 시민혁명 시위자들하고 부크레스트 궁전으로 들어가가지고 체포했잖아요. 체포해가지고 시위대에 넘겨줘요. 그래가지고 인민재판소에서 재판받고 한 주일 만에 총살당합니다. 그거 말해서 그렇게 탄압 안 하고 그래 내 대통령 뭐했다. 내 모든 권력을 시민한테다 넘겨주겠다고 자기가 하야했으면 총살 안 당하죠. 당연히.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루마니아는 김일성과 의용제를 맺었던 사람이에요. 이 니콜라이 차우세스코는 이 사람은 북한에서 온 사람치고 특히 평양에 있던 사람치고는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해마다 오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게 해마다 초청하면 해마다 와가지고 해마다 오면 그냥 옵니까? 우리가 그 외고대학이 딱 그 비행장, 순환비행장 평양 입구에 있어요. 통과해서 딱 들어오는 그 입구에 있기 때문에 평양 외고학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외고학원인데
중학교 1학년부터 외국 학원으로 대학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학생들, 대학생, 중학교 학생, 고등학교 학생, 우리 외국 학원,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연도에 나와서 환영해야 돼. 환영만 하면 좋지. 한 달 동안 연습시킵니다. 또 이거 살 쨍쨍 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마스게임 훈련, 다른 아이들은 우리는 그래도 환영만 나가지고 온다고. 루마니아 깃발 하나 들고 꽃다발 들고 하나는 공화국기 들고. 이게 이제 연도 환영이라고 있는데 그거 환영해 주는데 그거 하고 들어와요. 그래도 그만한. 다른 학생들은 마스게임이라는 거 아시죠? 그거 하는데 그 김일성 광장이라는, 김일성 광장, 모란봉 경기장에서 그걸 마스게임을 뭐 10만 명, 5만 명 참여 마스게임을 하고 대통령 오면 또 거기 가서 김일성과 같이 그거 보여줘. 이거 해마다 오니까 이제는, 야, 이번에 또 누구 온대? 루마니아에 또 니콜라이 차우세스크, 또 이제 니콜라이 차우세스크는 모르잖아. 그리고 또 어떻게 됐냐? 80년대에 왔을 때는 김일성이 84년도 루마니아 대통령 부카레스트까지 가는데 그 가기 전에 80년대 당창군 60돌 때 와가지고는 6차 당대에 와가지고는 뭐라고 했냐면 김일성 궁전을 그때 지은 걸 보고 주석 궁전 그때 지금 이제 군수산 뭐 기념 궁전 됐죠. 미이라 김일성 미이라가 안치되어 있는 그 궁전을 보고 형님 나도 저런 거 하나 지어달라 해가지고 또 북한 기술자들이 가가지고 북한 돈 다 재가지고 궁전까지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가까웠다고요. 김일성 보고 형님이다. 그래서 북한, 루마니아는 제2의 사회주의라고 했던 겁니다. 조선이라고 했던 거예요. 제2의 조선이라고 불렀어요. 동구권의 제2의 조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까웠죠. 그러니까 되졌지. 그러니까 탄압하고 끝까지 그 독재 권력을, 그 친구도 독재 권력 한 30년 독재자였는데 30년 동안 집권하고 있다가 계속해서 집권하고 있으려고 하다가 끝내는 총살됐잖아요. 그 진압하려고 이러다가. 내가 왜 니콜라이 차우세스크를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냐면 89년대 죽어준 사람을 북한이 지금 그렇게 가니까 북한 딱 따라 배운 게 독재 정치, 정치범 수용소까지 만들려고 해서 정치범 수용소라고는 안 했지만 자기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수정한 게 바로 루마니아 대통령이거든요. 그 루마니아 대통령의 말로가 북한도 이제 말로가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집했던 거예요. 동권 사실 다 무너지고 그래서 북한에서는 사실 식량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젊은 학생들 진짜 많이 와 있는데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북한은 자급자족 못하는 나라입니다. 영원히 자급자족 못해요. 어떻게 2천만이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먹냐. 우리가 이 한반도가 여러분 이제 해방전을 한번 생각해요. 한반도에서 우리 해방전에 우리 인구가 얼마인지 알아요, 여러분? 잘 모르죠. 뭐 몰라도 됩니다. 그거 지금 알아서 뭐 필요도 없지만. 근데 북한에 우리가 한반 해방되기 전에 1937년도에 김일성이 지은 노래가 있는데 일제를 반대해서 싸워서 투쟁해서 골기에서 다 나오라는 그 노래 있는데 2천만의 조선 동포 총동원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37년도 지은 노래인데 자 그럼 37년도 2천만밖에 안 됐잖아. 남북한이 통틀어서 그때는 무슨 뭐 한국도 없고 북한도 없을 때 그냥 조선이라고 할 때 2천만의 조선 동포 우리가 통틀어서 2천만이에요 지금. 이 한반도가 자급자족 가서 살 수 있는 기준이 딱 2천만 명입니다. 2천만 명. 참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2천만이 살기가 그냥 좋은 거야. 2천만이. 근데 지금 얼마예요 여러분? 남북한 합쳐서 8천만이에요. 8천만. 북한이 한 2,500만, 우리가 5,500만. 우리가 5천만만 봐도 북한 2천만 봐. 7천만 하니까 7천만. 그러니까 7천만에서 여기서 오글오글 이렇게 모여서 사는데 그래도 이 절반이 갈려가지고 우리는 5천만인데 그래도 우리 농토라도 좀 북한 오늘 제 강의 듣고 인터넷 들어가서 북한의 농토가 몇 평 되는지 한번 봐요. 맨 산에 90%가 산입니다. 90%가. 거기서 전체 조선에서 살던 2천만이 살던 게 북한 쪽에서 2천만이 사는데 뭐 그게 어떻게 나냐고요. 작업자족 되냐고요. 안 됩니다. 그게 뭐 북한 염두에 둘 거 없어요. 우리 한번 봐요. 우리나라가 작업자족 안 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업자족 못해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랑 우리 국민들은 잘 몰라요. 우리나라는 우리 한반도 절반 관련 제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우리 남한만 말하면 남한에서 나오는 농토에서 식량 나오는 걸 가지고 5천만이 못 먹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식량만 가지고 우리가 먹으려면 한 석 달, 넉 달 다 떨어져요. 그것도 좀 허리띠 졸라매야 5천만이 한 넉 달 먹을 수 있어요. 제가 간단히 말해서 작년도 식량 생산이 430만 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햇빛, 금년에 아마 한 430만 톤 할 것 같아요. 식량이 잘 될 때는 430만 톤. 날씨가 안 좋고 일기 조건이 나빠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될 때는 400만 톤. 30만 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될 때 작년에 430만 톤 했다. 금년도 아마 430, 일기가 좋아가지고.
자, 430만 톤 가지고 5천만이 먹어요, 여러분? 못 먹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쌀 내놓고 식량으로 쓸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대량으로 생산하는 식량이 뭐가 있냐, 곡물이. 곡물이 뭐 있어요, 우리나라에? 쌀 내놓고 또 뭘 심어요, 우리가? 없지? 없어요. 없어. 보리? 그건 특식입니다, 보리밥. 오늘도 여기 오다 보니까 보리밥에서 그 보리밥 먹으러 들어갔다 보리밥 떨어져서 없더라고요. 잎쌀은 있는데, 쌀밥은 있는데 보리밥은 없대요, 오늘. 여기 딱 오다가 지금 보리밥 먹으러 갔다 우리 성정 총무랑 같이 다니는 그 직원분이랑 이자고 보리밥이라고 딱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보리밥이나 한번 먹어보자고 들어갔더니 보리밥 없대. 떨어졌대요. 오늘 토요일 날 돼서 안 했대요. 일반 쌀밥밖에 없어요. 그냥 밥밖에. 그러니까 보리밥, 우리는 보리가 농산이니까 특식으로 먹으려고 보리 조금 심는 거고, 옥수수는 마찬가지입니다. 옥수수를 우리가 부식으로, 주식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옥수수는 간식으로 강원도에서 조금 심고 그냥 한 1년에 한두 개 먹는 거지. 그게 주식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주식은 쌀입니다, 쌀. 430만 톤. 5천만 명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5천만 명이 하루에, 여러분이 세끼 먹으려면 이런 젊은 친구들은 1kg 가지고 먼저, 자, 근데 1kg 줄게, 1kg. 자, 1kg 공급받는다고 하실 때. 그러면 한 300g씩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300g에 우리나라에서 나는 오이야 된장에다 그냥 같이 먹는다고 했을 때, 자, 1kg가 줬어. 그러면 5천만 명이 1kg씩 보장하면 몇 킬로예요? 5천만 킬로 맞죠? 5천만. 그럼 톤으로 계산해 보자고. 동그라미 3개 떼면 톤이 돼요. 5만 톤이 필요합니다. 5만 톤. 하루에. 5천만 명이 1kg씩 배종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을 가지고 먹으려면, 다른 쌀 수입 말고 지금 딱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쌀만 가지고 먹으려면 하루에 5만 톤이 필요한데 한 달에 얼마 필요해요, 여러분? 30곱해가 빨리. 뭐 이걸 3, 50, 150만 톤 아니야. 간단하잖아. 150만 톤이셔야 돼요. 아,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150. 그럼 1년을 2달 떼버리고, 자, 10달만 먹고 2달은 굶는다 치자고, 일단. 그럼 몇 년? 1,500만 톤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면 또 거기서 또 하자고, 또 허리띠 좀 졸라매고 북한처럼 500g 준다고 생각하자, 한 사람이. 500g 먹고 나면 쓰러져서 영양적 원리서 다 쓰러지겠지만, 그래도 500g이면 죽진 않으니까 500g을 줬을 때는 800만 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430만 톤이 6개월밖에 못해. 500g만 돌아가도. 그럼 지금 왜 쌀이 남아 돌아가서 농민들은 쌀도 사달라고 아우성이 지금 100만 톤이 지금 식량 창고에 해마다 누적되는 상황이냐,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2천만 톤 수입합니다, 알고.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수입하는 알곡이 2천만 톤이에요, 2천만 톤. 그러니까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지금 5천만 명이 먹으려면 한 달에 한 킬로씩 먹으려도 내가 1,500만 톤이 필요한데 1,800만 톤이 2천만 톤 수입하니까 곱해봐. 2천만 톤하고 400만 톤, 2,400만 ton 가지고 우리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쌀이 남죠. 그럼 2천만, 도대체 무슨 쌀을 이렇게 수입하냐? 여러분, 자, 쌀이 왜 나오냐? 밀가루 봐. 여러분 지금 빵집에 가서 빵 떨어져서 못 사본 적에서 돈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그 많은 빵, 그냥 우리나라에서 난 밀가루 아니에요. 몽땅 수입입니다, 여러분. 아마 밀가루가 한 500만 톤 정도 수입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500만 톤. 여러분, 우리나라 돼지, 소, 닭, 오리, 두수 한번 계산해봐요. 인구보다 더 많아. 여러분, 슈퍼나 어디 고깃집이나 아무 데 가가지고, 마트 가가지고, 닭고기 사는데 닭고기 떨어져서 못 사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럼 닭고기가 얼마나 많겠냐고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 닭고기 없어서 못 산 적 없잖아. 돼지고기 떨어져서 못 산 적 있어요? 삼겹살은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입도 하잖아요. 돼지고기 떨어져서 그러면 돼지 수가 500만 마리라고 봤을 때 돼지가 사람보다 더 먹어요, 안 먹어요? 다 뭘 먹어? 옥수수 먹습니다, 옥수수. 사료가 옥수수 사다 다 사. 그러니까 이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빵, 이걸 먹고 우유 먹고 이거 먹으니까 쌀을 안 먹는 거지. 우리가 이걸 2천만 톤 수입 못하게 되면 옛날 보릿고개 다시 넘어갑니다. 그 북한 왜냐?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이 농토 10%밖에 안 되는 데서 그 작업자적 안 되죠. 작업자적 안 되니까 북한의 김일성이가 생각해냈다는 게, 야, 우리 산밖에 없는데 그럼 산이라도 홀어가지고 옥수수라도 감자라도 심자 해가지고 산에 있는 나무 다 찍어가지고 다락밭이라고 이렇게 충충 계단식으로 밭 만들어가지고 농토 확장한다고. 근데 이게 제대로 돼요? 한 1, 2년은 버티더라, 1, 2년은. 2년, 3년, 4년 점점 갈수록 이게 부시가 돼가지고 쌓던 축대 쌓아서 돌 쌓고 이 밭 만들고 돌 쌓고 계단식으로 만들었던 이 밭이 그냥 비가 많이 오고 한
튼튼하게 쌓으면 괜찮은데 그렇다고 거기다 콘크리트 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로 쌓아놨댔는데 그 돌이 부실 공사가 돼가지고 산사태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그냥 밑에까지 다 쓸어버리는데 산 밑에는 떼기밭 있던 기존의 논까지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북한에 지금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을 주위에 있는 산들은 깊은 산만 지금 나무가 좀 있고 마을 주위에 있는 산은 민둥산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다 옥수수 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사태 나면 그냥 비만 좀 많이 나면 신우주가 잠기잖아요. 신우주가 잠기는 적이 없었거든요. 신우주가 왜 잠기겠어요? 신우주는 바로 바다 옆에 있는 바다 도시인데 왜 잠겨 신우주가? 압록강이 범람하는 게 아니고 신우주에 들어오는 하천 강들이 다 산사태 나가서 메워져가지고 조금만 비 와도 그냥 범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우주가 범람하죠. 이게 신우주뿐만 아니고 황해도 사련도 마찬가지고 모든 북한의 지금 도시가 조금만 비 와도 지금 홍수 피해 나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러니까 나무가 없으니까, 산에. 누가 이렇게 해놨냐? 김일성이가 해놓은 거죠. 근데 이제 어서 최근에 김정은이가 온 산을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라고. 김정일이, 김일성이 하기 싫어서 안 한 줄 알아요? 그거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 노력이 얼마나 들어가, 장비가 들어가. 그게 하루 이쯤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못한다고 쏴 죽이잖아요, 그냥. 리모프 부상을. 같이 그 식수 9년도 4월 5일 날, 2월 며칠이죠? 이 식수날 같이 소나무 한 그루 이렇게 심고, 허리에 손 얹고 이 모든 산을 다 푸른 숲이 이게 다 가꾸라고 하니까 했는데 그 다음날 며칠 있다가 이제 계획서 만들어 2년 걸린다니까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당장 하려는데 2년 동안 한다. 모르니까. 그럼 그 누가 그렇게 놨는데 저희 할아버지부터 총살해야지. 사실은 할아버지가 민둥산 만들어 놓고 김정일이가 다 그렇게 해놨는데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자급자족 영원히 못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때부터 그 동구권, 그 부정량을 다 동구권, 소련, 루마니아, 체코, 볼가리아 이런 데서 다 가져와요. 중국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옛날에는 다 이런 사회주의 나라. 소련이 많이 도와줬죠. 그러니까 소련이 100억 달러가 차관으로 줬는데 북한이 안 준다고 다 탕감해 주는 게 아니고 푸틴이 탕감해 주려고 탕감해 줬나요? 안 주는데 없는데 배째라는데 어떻게 해. 에이, 탕감이나 해주자고. 인심이나 써가지고. 여러분 100억 달러를 차관 줘요. 100억 달러를. 그 지금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구소련 시절에 준 거예요, 다. 그때는 그냥 그럼 우리끼리 형제 국가니까 에이 알았어 아무 때나 갚아라. 그리고 쓰레기 같은 사과, 배, 먹지도 못할 거 그따 차 판으로 갖다 보내줘도 아이고 받을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 다 받아줬다고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죠, 지금은 소련이 아니잖아요. 러시아로 올라가면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로 되니까, 옛날에 100억 달러 준 거 달락이니까, 없다는데 그렇다고 무력으로 공격할 수도 없고, 없다는데 어떡할게? 우리 한 대도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무기 가져간 거 생각나요, 여러분? 북방할 때 노태우 대통령이 20억 달러 줬는데, 배째라냐 러시아도 똑같은 게야. 이거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 있는 사람 없는 사람한테 당하게 돼 있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맨날 중국 가서 중국 사람들 당한다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맨날 북한 놈한테 당해요, 제가 보니까. 제가 길림성에 갔는데 그 국제무역이라고 길림성 그 무역회사입니다. 그 국가 송에서 운영하는 무역회사 국제무역이라고 부총장이 하는데 그 대표를 만났는데 저한테 홍성남 총리가 각서 쏜 것까지 이렇게 도장 찍은 거 보여주더라고요. 2억 달러를 차관으로 줬는데 아직도 안 주고 있다는 게 이거. 직접 만나서 국제무역 대표가 북한 들어가가지고 그때 홍성남인데 홍성남 총리를 만났더라고요. 그게 몇 년도냐면 제가 그 중국에 다닐 때니까 98년, 한 2000년도 초입니다. 그러니까 홍성남 총리가 사인했는데 언제까지 꼭 갚겠다. 근데 홍성남 총리가 사인하고 홍성남이는 떨어졌어. 그만뒀어. 아직도 못 받네요. 얼마나? 2억 달러. 이게 뭐냐 했더니 의류, 의약품하고 식량하고 기름하고 이렇게 조금씩 그 평안북도에다 지원해준 단도 10년 연영성하고 북한 신일조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안북도에다 지원해주고 평양에다 지원해줬는데 2억 달러를 아직도 못 받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사람이 어쩌죠. 근데 또 한국 사람들은 북한에 우리 중국에 엄청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거기 가서 많이 지우고 떼우고 하는 사람 많은데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러시아 봐요, 러시아. 20억 달러 줬는데 없다고. 돈 없다고 그러잖아. 배째락이잖아, 이 안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 구소련 시절에. 무기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저 헬기 아시죠? 시뻘건 헬기, 소방 헬기도 하고 러시아 쨌는데, 여러분. 러시아에서 20억 달러 대신 가져온 거예요. 그라도 가져올 게 있으니까 다행이지. 북한은 러시아가 너 100억 달러 내라니까 당장 지금 100억 달러는 1억 달러도 없는데 어떻게 내냐. 그러니까 우리 아무것도 없다고. 못 준다니까 그냥 티각태각. 아무튼 이제 북한에서 무슨 들어오고 뭐죠? 이제 다 차압하는 거.
뭐 미국처럼 뭐 재산, 재산이 진짜 차업하지. 러시아에 들어와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푸틴이 임신 써가지고 이번에 100억 달러 몽땅 탕감해줬잖아요. 100억 달러. 아무래도 못 받을 거 인심이나 수자해가지고. 그 구판에 지금 구판에. 그러니까 북한은 자급자족을 못 하는데 그전에는 동권나라를 해주다가 식량뿐만 아니고 모든 경제 시스템이 다 그랬어요. 북한에 있는 평양 화력발전소, 북창 화력발전소가 가장 큰 화력발전소인데 이 화력발전소의 타빈이나 설비가 다 구소련제입니다. 근데 지금 그 화력발전소 왜 다 멎었냐면 수명이 다 됐어. 그러면 새 설비를 바꿔야 되잖아요. 또 수리하든지 리모델링 하든지 해야 되는데 소련이 무너지면서 없어지면서 그 대형 타빈 만들던 발전 설비 공장이 묻어나서 다 없어졌어요, 이미 다. 그게 안 됩니다,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 화력발전소를 돌릴 수가 없어요. 소련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소련이 없는데, 그 공장 모체가 없어져 버리는데. 소련이 왜 그럼 소련은 이런 대규모 발전 설비 공장이 있었냐? 소련이라는 나라는 자기네 나라 발전 설비만 한 게 아니고 50개 나라에다 이 발전 설비 공장 다 수입하고 수출해 준 거예요, 다 건설해 주고. 근데 그 동구권이 나라가 다 없어지면서 소련하고 이제는 그 형제국가 다 없어졌잖아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안에 있던 15개 국가도 다 독립해서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발전 설비 공장, 그렇게 대형 발전 설비 공장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소련에만 나가지고 안 맞아. 그러니까 그게 다 부도나 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옛날 구소련에 있던 그 설비 공장들은 너무 낙후하기 때문에 쓸 게 없습니다. 군수미 공장 내놓고는 다 부도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소련에서 수입하는, 그러니까 러시아, 지금 옛날 구소련, 지금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거 제품이 있으면 뭐 우리가 입고 쓰고 하는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하나 있나 봐요. 우리가 몽땅 수입이거든. 지금 여러분들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지금 입고 있는 몽땅 우리나라에서 원료 하나도 없어. 몽땅 수입이야, 수입 100%. 소련제 있으면 한 번 나와요. 하나도 없어요. 러시아제 제품이 뭐 가전제품이든 뭐든 뭐 옷이든 간에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러시아제 수입하는 건. 있었다는 뭐 톨 제품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톨 제품. 그 외에 한번 봐요. 왜? 소련이, 러시아라는 나라는 왜냐면 이 수출을 하는데 그 나라에서 수출하는 건 이런 우리처럼 뭐 소방자본주의나 소그라파라든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일본처럼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우유라든가 무슨 원단이나 이런 게 수출하는 게 아니고 질이 나빠서 수출할 게 없어요. 좋으면 왜 좋고 싸면 왜 안 가죠? 그래서 중국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러시아제는 하나도 없잖아요. 메이드 인 러시아제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가? 메이드 인 차이나는 많아도 메이드 인 러시아제는 없어요. 그걸 뭘 말해줘? 공장 기업소가 다 문 닫았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 그럼 어떻게 사냐? 자원 팔아먹고 살아요, 러시아도 보니까. 이건 러시아뿐만 아니고 헝가리, 폴란드, 체코 다 지금 오히려 옛날 사회주의 때보다 GNP가 더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안 돼.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팔아먹는 게 원유하고 석유하고 나무 없어. 그거 다야. 석유하고 가스하고 석유 있잖아. 석유자나 가스자는 많아가지고 무지한 팔아먹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5위권 이 에너지 소비 국가인데 러시아는 지금 우리나라에 팔고 싶은데 북한 때문에 못 팔아먹어 열받았잖아요, 지금. 북한이 딱 갈아막아가지고 여기 석유관 있잖아요. 가스관 쫙 뿌려가지고 그냥 뭐 우리도 싸게 사고 러시아는 돈 벌고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가 세계 5위에 들어가 3위권인데 3위 에너지 소비량. 석유 한 방울 안 나오지 가스 한 방울 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는 100% 수입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수입을 해요, 우리가. 인구는 5천만인데 세계 에너지 소비량이 세계 190개 유엔 가입국 나라 3위입니다, 3위. 엄청 많이 소비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가스관 이거 좀 팔아먹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지금, 러시아가. 북한이 딱 끼어 있어가지고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북한은 소생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소생 못해요. 소생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작업자족도 안 되고, 이 공장기업소 다 문 닫고, 이제 다시 소생하려면 개방기업, 중국처럼 개방기업을 해서 소방하고 손잡고 다국적 기업 투자 유치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은 나라들은 많죠, 지금 북한에. 지리적 조건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거기 묻혀있는 자원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발전을 보면 한국보다 오히려 투자 가치, 투자라면 투자자는 뭘 봅니까?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요. 1억, 뭐 1원을 투자해가지고 10원을 번다면 이게 완전히 뭐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1원 투자해서 10원 버는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나라 이제 고도로 다 발전됐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우리 부동산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집값 뭐 다 올라가가지고 뭐 더 이상 안 올라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북한은 그러나 1원 투자하면 10원 벌 수 있는 이 매력 있는 투자야죠. 왜?
새로 다 해야 되니까 모든 걸 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죠. 이 부가가치가. 또 자원도 많아. 우리나라는 자원 없는데 또 북한 자원이 또 많아요. 산이 많은 대신 자원이 많아요. 그러면 북한도 살아가고 다 살아가 인민들도 살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지금. 북한이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3대 세습 이거 지키려고. 그러니까 북한은 국민이 다 죽어도 김정일이가 그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조선노동당과 100만 군대와 조선노동당 당원이 100만이 달려 100만 당원과 우리 인민군대만 있으면 조선은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죽든 살든 상관 아닙니다. 그걸 통제하고 뭐 죽이든 뭐 굶어 죽든 뭐 벌거벗고 죽든 경제가 파탄되든 그거는 전혀 상관 안 하고 오직 자기 체제 지키는데 올인해 보진다. 그러니까 북한은 항상 인민들이 굶어 죽어도 인민들이 굶어 죽는데 무슨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최고 존엄에만 그냥 신경 써가지고 전쟁을 해도 최고 존엄 때문에 전쟁하는 나라예요, 저 나라. 이번에도 남북관계가 긴장된 게 뭐 때문에 긴장돼? 우리가 대국방송 틀어가지고 김정은 체제에 대한 그걸 이제 그 사실을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알린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최고 존엄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존엄을 모욕한다고 해가지고 전쟁하겠다고 했던 나라입니다. 이번에도 이번 이 8월달 목함 도발지뢰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대국방송 트니까 대국방송 이제 확성기를 틀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바로 반발하고 전쟁하겠다는 게 최고 존엄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최고 존엄을. 북한은 아니 무슨 33살 나이고 조그만 아이 최고 존엄이 뭐 그거 최고 나도 이제 우스워 죽겠어요 지금. 내가 북한에 있어도 저럴까? 근데 내가 있어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죽여버리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기 가서 만약시 김정은의 말을 안 들으면 죽이는데 나 혼자 죽여? 다 죽이잖아, 다. 내가 하나 김정은이 말 안 들어서 반역자를 몰려 죽으면 우리 가족 3대 몇, 뭐 아버지, 형 할 거 없이 몽땅 죽여버리는데 이거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누구도 지금 눈치만 보고 누구도 총 못 빼들고 누구도 일어나지 못하는 게 다 저 새끼 잘못됐다는 건 아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해? 다 김일성, 김정일부터 내려오는 그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를 둘러싸고 있는 간부 자체가 이 간부들 한번 봐요. 북한에 김정은이 하나 지금 젊은 아이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최고 실세라는 사람들 뭐 최고 실세 아니라도 하바다 간부들도 다 60대 이상입니다. 여러분. 김정은이의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김정은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누구 사람이다? 아버지 김일성 사람하고 김정일이 사람이야. 그러면 지금 있는 간부들은 누구 독택을 봤어요,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김일성 독택 보고 김정일이 독택 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김일성의 손자고 김정일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이고 미운 놈 또 관계도 준다고 그냥 어쩔 수 없잖아요. 김일성을 봐서 아이고 그럼 김정일이 봐서 아이고 할 수 없지. 다 이런 관계로 돼 있다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말하면 이게 지도자고 정말 존엄이 있고 권위가 있어서 90도절하고 박수 치는 게 아니고 아이고 그래 김일성 봐서 아니면 너희 아버지 김정일한테 내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오늘 장군이 너희 아버지 때문에 장군이 됐는데 그래 내가 어쩔 수 없지 이리고 숙이고 있는 겁니다. 다 김정은이 때문에 거기에 장군 된 사람 한 명도 없고요. 간부 된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게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김정은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김일성한테 은혜 받아서 김일성한테 총불이 못 되죠. 그리고 김정일한테 은혜 받고 장군 된 사람은 장관 된 사람, 당장에 비서되고 간부가 된 사람은 김정일한테 총불이 못 됩니다. 그 사람이 다 시켰는데 총불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건 다르죠. 이 김정일. 내가 너 때문에 하는데 이제 조금 수틀리면 이거 그냥 갈아친다는 거예요. 왜? 이 친구 때문에 김정은이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그 주위에. 그래서 김정은이가 가차없이 총사나 죽이는 겁니다. 지금. 그래? 너 아버지, 할아버지 땐 90도절하고 충성하더니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해? 그래 너 한번 죽어봐라. 그래서 현영철이고 장성택이 자기 그 고모부 무자비하게 죽여버리는 게 그렇게 안 하면 자기 이 체제를 자기 이 권위를 세우지 못하고 체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 몰라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는 김일성이 빼고 김정일이만 제가 말씀드려요. 김일성이 너 말할 것도 없고 김정일이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20년 동안 후계자 74년도 조직비서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죽을 때 94년도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뒤에 있으면서 자기가 조직비서로서 그 정치를 해왔잖아요. 자기 사람도 만들고 아버지 사람을 자기 사람도 만들고 또 새로운 사람 발굴하고 일도 시켜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 김정일이 말도 있어요. 눈빛만 보면 내가 너 무슨 생각하는지 안다 그러잖아요. 김정일이. 왜? 자기하고 20년 동안 일했는데 모르겠어요. 일딱 시켜보면 눈빛만 봐도 요거 못할 거 하겠다고 아참하는 놈이구나. 벌써 알아요. 그러니까 저 새끼들 저거 다 아참네요. 저거 나 뒤에서 나 비방 엄청 할 놈들이야. 저거 이랬다 그러잖아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갔을 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저놈들 박수 치고 막 울면서 만세 부르고 저거 다 가짜라고 저 뒤에서. 다 알죠. 눈빛만 가짜지 당연히. 할 수 없으니까 만세 부르지 그 인민들이야. 얼마나 힘든데 그 만세 부르기가. 간부들도 마찬가지야. 간부들도. 저 새끼 저거 나한테 90도 저거 저하고 막 충성하는 거 없지만 뒤돌아서면 아마 나 엄청 욕하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눈빛만 봐도 다 알죠. 왜? 20년 동안 일식회 보고 다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는 거 자기가 다 알아요. 왜? 20년 동안 해오고. 그 다음에 김일성이가 죽은 다음에 20년, 40년 동안 해오면서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죽어서도 뭐 그것도 없이 김종일이한테 총불이 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 장성택이가 그때도 2인자였습니다. 여러분. 89년도 13차 세계총연합회 축전을 했던 것이 바로 장성택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 말하자면 분단과 같은 신도시를 만드는데 북한은 계획경제인데 계획이 없는 신도시를 하나 만들려면 어떻게 해? 하지 못하죠. 당연히. 국가계획경제라는 게 뭐냐면 1년에 할 계획 예산을 오늘 12월 달에 하면 내년 예산을 다 잡아가지고 세멘트 몇 톤 생산하고 강철 몇 톤 계획에 딱 위해서 오늘 이 세멘트로 아파트 몇 채 짓고 군부대 뭐 비행기 할 줄 얼마 만들고 군대 들어갈 거 경제 들어갈 거 학교 질 거 딱 만들어서 세멘트 500만 톤 생산해 하면 500만 톤만 생산 그 계획에 딱 나가거든. 더 이상 생산 안 해요.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니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생산 안 해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강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철을 금년도에 뭐 기계 자동차 만드는데 얼마, 철도 넣는데 얼마, 국방부에 들어갈 거 얼마, 아파트 짓는데 딱 계획해가지고 1000만 톤 필요하다. 1000만 톤 생산하라고 강철 공장마다 계획 분할. 김책재전 너 이번에 500만 톤, 송진재 강서 너 이번에 300만 톤, 강선재 강서 200만 톤. 그래서 1000만 톤 딱 맞추거든.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짓는데 사회주의 계획 하나만 뽕꾸다면 다 뽕꾸답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자, 아파트 짓는데 강제 1000만 톤 생산 못했다. 그러면 1000만 톤 생산하는 데서 이번에 아파트 500만 세, 100만 세대 건설, 신도시 건설하는데 여기서 100만 톤을 가져가기로 했는데 500만, 강제를 1000만 톤 생산 못해서 여기는 아파트는 후차다. 군대부터 줘라. 군대부터 가게 되면 아파트 지으면 못 져요. 뽕끈하죠. 당연히 못 짓죠, 이거는. 이렇게 계획경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뽕끈하면 사회주의 경제가 다 뽕끈나 버립니다. 이런 계획경제였는데 신도시 하나를 새롭게 건설하려니 이게 계획이 없는 거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세멘트만 들어가요. 세멘트, 철강, 목재, 그 인테리어다는 뭐 안에 내부 시설까지 얼마나 많은 게 수백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해 이걸? 못하죠. 딱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 김일성이는 아니고 북한을 정치를 이끌던 김정일이밖에 없는데 자기가 그 신도시 아파트 건설하서 거기 가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일이 산적해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하다. 총리가 그때 누구였냐면 89년대 그때 아마 그때 총리가 연영묵이었는가? 연영묵이가 잠깐 총리할 때 그 총리가 만나서 힘이 있으면 이종옥 총리가 있을 때 이종옥이가 총리가 세면 총리한테 맡기죠. 그래 안 그래? 총리가 할 수 있으면. 총리가 다음에 김종일보다 권력상은 총리가 제일 세잖아요. 그러면 야 총리 내가 이번에 신도시 건설 맡아야 되는데 총리가 할 권한이 없어. 왜 총리가 안 되냐면 자 계획이 없는 걸 세멘트 이번에 광복거리 건설을 하는데 신도시 건설을 하는데 세멘트 계획 없는 거 상원 세멘트 공장 가서 야 너 이번에 세멘트 생산돼 금년에 이달에 생산된 세멘트 2만 톤 다 우리한테 보내라면 총리 정신병자다고 샀대. 안 보내요. 총리가 아무리 무슨 개떡 같은 소리 하냐고. 지금 군부대에 10,000톤 보내가지고 저 간문 건설하는데 김일성 교시에서 5,000톤 보내주고 저 어디 또 무슨 학교 건설하는데 김정일 교시 있는데 여기 보내.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총리만 안 듣죠. 당연히. 총리 못한다는 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냐. 김종일이가 지시하면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야 2만 톤 뭐 군대공 다 필요 없으니까 광복거리 건설 13차 세계총연 축전하는데 보내라 하면 김종일이 지시면 다 보내죠. 근데 김종일이 자기 앉아서 이걸 지시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다 누구 시킨 줄 압니까?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장성택이밖에 없다 해서 그때 당시 장성택이가 광복거리 건설 총책임자로 갑니다. 맞아면 분당 신도시 건설하는데 총책임자. 제가 거기서 동원됐잖아요. 그리고 장성택이는 힘 있는 권력기관인 사람 다 뽑아가지고 너는 함경북도 맡아라. 너는 함경북도에서 들어오는 그 자재 내가 맡아. 다 분할해서 함경남도, 함경북도, 평양 다 분할해가지고 분과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장성택 제가 함경북도 담당 분과위원회 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아파트 속동을 맡았거든요. 함경북도가 속동 맡았는데 자 내가 상호세멘트 가서 지금 우리 함경북도에서 맡은 아파트 광복거리 분당 13사 체계 청년학생들 외국인들 둘 아파트 그 속동 짓는데 상호세멘트 갔거든요. 제가 달라고 했더니 안 줘.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지금 없다 세멘트. 아니 세멘트 없으면 아파트 공사를 못 하는데. 그래서 제가 바로 와서 장성택이한테 저 세멘트 안 준다 했더니
전화 그 자리에서 들어가지고 세미트 공장 지배인 바꿔놔야 돼. 지배인 딱 봐. 너 이 새끼 너 지금 죽을래? 한 달 있다 김종일한테 죽을래? 이래요. 김종일이 왜나? 지난주에 김종일 동지 말씀이다. 지시분이라고 하면서 이 세미트는 이번에 저 군부대 어느 비행장 활전하는데 돌라고 입이 내려있기 때문에 이거 못한다. 이러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장성택이가 전화해가지고 너 지금 죽을래? 한 달 있다 죽을래? 이 새끼야. 당장 보내가. 얘하고 당장 보내잖아. 김종일한테 보고하면 한 달은 살거든. 이거 할 수 있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북한에서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총리, 말도 못해. 다른 당전에 황전에 비자.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장성택이밖에.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장성택이 시켰죠.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도 장성택이는 2인자였습니다, 바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성택이로 그걸 맡기는 거죠. 그만큼이. 그렇다고 장성택이가 김정일이하고 제끼고 내가 여자리 차지한다. 이런 생각은 눈꼽만큼도 못하죠. 상대가 안 되니까. 김종일하고 장성택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또 그걸 뒤집어 엎고 갈아치고 제가 올라간다는 이 생각을 못해. 왜? 거기에 있는 간부들 5천 명이 다 김종일이가 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그 5천 명 다 죽이고 자기 사람 다 심을 수 못하죠. 어림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김종일이도 아니까 그냥 아무 권한을 자기 권한을 맘대로 쓰게 하는 거지. 이 새끼가 내 자리 엿본다 하면 그거 시키면 바로 죽여버리지. 그런 생각도 못한다는 김정일. 근데 김정은이는 다르다는 거죠. 김정은이는. 왜 다르냐면 김정은이는 나이도 그런데다가 정치 경험이 전무하잖아. 일을 해본 적이 없잖아. 이거는 도대체가. 후계자 수업을 해보질 않았나요? 이거는 후계자들라는 임명 받기 전에 김정일이가 급서했는데 2010년도 얼굴 처음 나타났는데 앞으로 김정일이 바로 옆에 서가지고 10월 10일 날 2010년도 김일성 광장에서 군사 퍼레이드 할 때 딱 처음 나타났거든요. 김정은이가. 지금 김일성 모습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누구지? 다 몰라요. 북한 사람이. 저게 아마 김대장 우리 발걸음 김대장 발걸음이라는 노래나 저 사람인가 보다. 저기 김정일이 아들이가 앞으로 후계자가 되겠구나. 이 사람이 앞으로 후계자인데 발표도 안 했다고 그냥 김정일이 옆에인데 바로 김정일이 옆에도 못 서고 누가 선 줄 아니까 김정일 옆에는. 이쪽에는 김일성 광장 주석단에 왼쪽에는 부주석. 이코창인가 저 중국에서 왔던 부주석이 옆에다 서고 그 다음에 옆에 바로 옆에는 이용호 총참모장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이용호 총참모장이 김정일이 바로 옆에 서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썼어요. 그러면 이용호 총참모장보다도 직위가 낮다는 거 아니에요, 이 김정은이는. 그래 안 그래요? 원래는 이 직위가 높고 후계자로 임명받았으면 김정일이 바로 옆에서 김일성이가 원래 그래요. 김일성 바로 옆에는 김정일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010년도 10월 10일 날 김일성, 지금 딱 5년 전인데 김일성 광장에서 첫 북한 인민들한테 얼굴을 보여줄 때 김정일이 바로 옆에 선 게 아니고 이용호 총참모장 그 다음에 김정은이 섰어요. 그 다음에 여기 김용춘이 인민무력부장서 쭉 소열대로 섰는데 그러니까 1년 있다 근데 나와 딱 1년 있다가 2011년도 12월 달에 죽었잖아요. 김정일이가. 그게 정치도 안 해봤어요. 이거 경험은 둘째치고 오르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얼렁뚱땅 그냥 아버지 벼락감투 그냥 모자 다 쓰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최고 지도자고 둥둥 떠다닌 거예요. 그냥 야 이리로 갑시다 하면 예 하고 이리로 가 저리로 갑시다 예 하고 위대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 하면 예 하고 막 인민들이 만세 이렇게 해먹을 만하다 이거 둥둥 그냥 구름 위에 떠다녔다고 한 1년 동안은. 그리고 다 누가 했냐 정치는. 장성택이가 있죠, 당연히. 장성택은 아까도 말했지만 당, 정치, 경제, 군사 한 40년을 당에서 정치를 주물러왔기 때문에 김정일이하고 따끔하죠.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사는지 알아요. 근데 천만다행인 것은 장성택이한테는 안 됐지만 우리한테는 잘 된 일이죠. 이거 죽인 거. 왜? 그렇다고 장성택이가 김정은이 제끼고 또 이제 안 제끼더라도 김정은이가 보좌하면서 북한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하고 통일하자는 남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장성택이가 있으면 오히려 김정은 체제가 오래 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1년 돼서 또 이거 죽여버렸잖아요. 자기 고모부를 그냥. 왜? 모르니까. 옆에서, 야, 저거 죽이지 않으면 내가 혼자, 너 가짜다. 너 가짜야. 너는 영원히 장성택이 군을해서 그냥 너는 영원한 최고 지도자도 말만 최고 지도자지 너는 왕도 아니다. 이러니까, 그래? 계속, 걔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괜찮다 하다가, 야가 머리가 좀 두네요, 아이가. 원래 돌대가리라 하잖아요, 이게. 머리가 상당히, 그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비하하자는 게 아니고, 제 아버지가 말해준 거예요.
제 아버지가 둘째는 좀 둔하다고 제 아버지가 말해요. 첫째는 이게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고 둘째는 좀 둔하고 셋째가 똑똑한데 요거 셋째가 정치에도 밝고 똑똑한데 이건 또 여자가 돼서 그래. 김여정이 좀 그렇고 이렇게 됐던 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제 아버지가 말한 겁니다. 그것도 러시아 방문했을 때 정권 대표 김정일이 마중 나간 사람한테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이야기한 거. 좀 둔하다고. 그 아버지가 잘 알잖아요. 우리도 자식 키워보지만 자기 자식을 둔하다고 말하지만 뭐랄까 좀 공부가 좀 덜 된 아이들이 있거든. 내가 분명히 봐도 우리 아이가 3명인데 둘째는 좀 순하고 그렇게 좀 안 해. 첫째는 좀 똑똑한 것 같고 내 아이도 둘째는 좀 둔해요. 내가 봐도 여자아이인데 셋째는 우리 진민이라고 내 제일 귀여운데 요건 정말 아주 너무 똑똑해요. 요건 또 다 알잖아. 자기가 키워보면. 그래서 원래는 김정은이한테 이 최고 지도자 맡기려고 안 했어요. 사실은 안 하고 맏아들한테 하려고 했는데 맏아들이 도저히 안 하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김정은이 시켰던 거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사실은 후계자 지도자를 안 할 지도자감이 아니었는데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일을 해보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모르다 보니까 불안해하잖아요. 야 이거 진짜 나한테 충성을 할까? 아버지한테는 충성이 나한테도 충성할까? 조금만 자기한테 뒤에서 불평하면 이놈이 나 또 죽일 수 있겠구나.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냥 가차없이 치는 거예요. 장성택이도 그래 죽인 겁니다. 그냥 그 김원웅이랑 국가안전보위부장 요놈이 장성택이만 없으면 이용호는 이미 장성택 죽였고 아까 김정일이 바로 옆에 있었던 이용호 청참모장은 숙청당했고 장성택이한테. 그리고 이제 장성택이만 죽이면 김원웅이 제가 정치할 거거든요. 요거 이 둔한 이 김정은이 앞세워놓고 제가 왕 될 거 같거든. 제가 마음대로 할 거 같거든. 그러니까 김정은이 시켜가지고 장성택 죽였잖아요. 사촉해가지고. 죽여버리니까 이제 김정은이 옆에 김정은이 지켜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걸 봐요 지금. 김정은이가 이제 위험에 처했을 때 목숨 걸고 지켜줄 친척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오죽했으면 김여정이 같은 28살 난 나이 자기 동생을 갖다가 당주항인의 부부장으로 바로 임명해서 일 좀 봐달라고 하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김정일이 있을 때 김경희는 중앙당 지도원부터 쭉 해서 20년 만에 부부장이 된 사람이 부부장이. 그런데 이거는 한 달 만에 부부장이 됐어, 이 김여정이는. 일도 안 해봐, 나이를. 그러니까 저희 둘이 김여정이하고 김정은이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서로 찍고 까불고 야, 오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게 이게 나라가 잘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못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냥 전쟁할 거 조금 놀았다 또 단번에 잘못했다고도 하고 이상하게 지금 내가 만약에 북한의 정치를 한다면 저렇게 안 하죠. 이거 우리 반드만 북한은 우리 한국을 손꼽고도 들여다봅니다. 이 간부들이 다 왜 김양곤이다 하면 40년 동안을 이 분야에서 일했잖아요. 김양곤이 하면 대남 사업 비서만 현재는 지금 10년 되지만 그 전에 지도원부터 쭉 해서 당전에 비서까지 올라가면서 대남 사업 기관에만 대남 정책만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하던 김양곤이야. 그러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성구보다 할 것 같아, 못 할 것 같아? 딴드러맞죠. 근데 말을 못해. 잘못 말했다니 이거 괜히 날아갈 건데.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 게 편하지. 지금 죽은 사람이 수두로 가잖아요. 이용호 청참모장 죽었지. 장성택이 죽었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죽었지. 한광산 당재정부장 이번에 또 숙청당했지. 마원춘 국방위 정책국장 자기가 임명하고 1년도 안 돼가지고 다 숙청한 겁니다. 지금 마원춘 정책국장, 변인선 작정국장, 한광사 이런 사람들 무수한 사람들을 숙청하고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잠깐 말했지만 임업상 보고 불러다가 너 푸른 숲 하게 하니까 예 하고 가서 설계해서 묘목을 기르는 데만 2년 걸린다고. 묘목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묘목 없으면 어떻게 해? 나무를 심으려면 묘목을 갖다 심어놔야 몇 년 있으면 푸른 산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묘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묘목을 기르려면 최소한 묘목장 만들어놓고 2년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묘목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묘목이 없어도 사오면 돼요. 돈 있으면 외국에서 묘목 수천 수억 그루 사오면 돼. 무슨 돈 있어 그걸 사와. 그럼 없어. 그러면 우리가 묘목을 씨 뿌려 갔으려면 2년은 걸려야 된다. 김정일이 그거 보고 이거 이런 너 아버지한테 김정일한테 충성하면 내가 지시하는데 이래? 저기에다 잡아다 그냥 총살하잖아요. 국가기획위 부위원장, 이거 다 나온 겁니다. 국가기획위 부위원장 갔다가 이 과학기술의 전당 하는데 김일성, 김정일이 때문에 그러니까 참 비행기도 안 타고 다녀야 돼. 이 김일성, 김정일이 때문에 비행기 안 타고 다니니까 지붕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래, 안 그래요? 꼭 하늘에 올라가야 내려다보고 평양시 이렇게 보는데 이 젊은 아이는 비행기에 미쳐가지고 한낮 평양시를 계속 비행기로 하고 비행기로 현지지도 해요. 비행기로. 그것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비행기.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그 보여 솔개도면 놓고 평양시 내려다보면서 빙빙 평양시 돌면서 보니까 지붕 모양, 평양시 모양 다 하니까 야 이건 뜯어 고치고 이렇게 하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시설 전당 이 곤평만, 이 곤평이 아니고 이거 바닥 면적만, 그 뭐라니 바닥 면적만 12,000평이 얼마나 크냐고. 그걸 쭉 보내 다 건설했거든. 10월 10일까지 끝내라고 했으니까 금년도 10월 10일까지 다 건설되어 있는데 야 저거 지붕 김일성화로 바꿨으면 좋겠다. 꽃 모양으로. 아, 그 지붕 큰 12,000평 되는 걸 어떻게 꽃 모양을 지금 바꾸냐고. 그러니까 국가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거 담당해서 올라갔으니까 또 보고 이 알았다 이거 내려와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어림도 없거든. 그러니까 김정일한테 데 가가지고 이거 바꾸려면 이 다시 다 기둥도 다시 세워야 되고 이거 다 거쳐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어오는 건 둘째치고 10월 10일까지 못 맞춘다니까. 하라면 하지 무슨 말이 많아. 갖다 죽이라 또 총살했잖아. 아니 무슨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냐. 이런 지도자 밑에 그리고 나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총살한 거 봐 이번에 대장. 그 사람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 꼬똑꼬똑 절았다고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꼬똑꼬똑 절았는데 지금 자기가 연설하고 있는데 이 앞에서 이렇게 꼬똑꼬똑 절아 간부가 그러면 밉상스럽겠지. 그러나 죽일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 전에 조사 자료 올라왔는데 이제 과학기술자들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데 그 자재가 없잖아요. 자재를 가지고 있는 건 무력부밖에 없어. 여기 힘 있는 기관이니까. 그러니까 인민무력부장 불러다가 야, 저 인민부장 너 집에 과학기술 아파트 이거 짓는데 자재, 철 자재, 건설 자재 다 보장해주라. 그 부식물까지 다 거기다 공급해주라. 그거 하면서 못한다는지 못하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거 나와가지고 간부들 자기 축군 돌보나다. 야, 저거 제정신이 있는 아니냐 이랬다는. 아니 지금 군대들도 굶어 죽는 판에 용량시적 올려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고 용량시적 중대까지 나왔는데 그까짓 거 과학기술자 아파트 지어선 뭐라고 앉아. 참 정말 무슨 돈이 이걸 어떻게 하라고 안 하는 거야 집행. 그리고 하라면 예 하라면 예 하고 안 하다가 근데 그런 보고가 올라갔죠. 이거 지금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김종은 당신이 지시했는데 아직도 집행 안 하고 있다니까. 그렇다고 뭐 어떻게 초칙도 못 시키고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자기가 시켰는지. 그러니까 한번 두고 보자 하고 있는 차에 절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너 나를 알기 우습게 알았구나 내가 김일성 김정일이가 연설해도 이렇게 전혀 김일성 김정일이 연설할 땐 저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눈이 반짝반짝해가지고 아니 눈이 어떻게 절리면 아마 여기다 송락같이라도 붙이고 있어야 돼. 그거 반짝반짝하죠. 큰일 나니까. 근데 이건 벌써 알기 우습게 알잖아요 벌써 김정은이는. 그러니까 절지 거기서. 그 졸음이 오겠냐고. 최고 지도자 졸음 그냥 뭐 신같은 존재가 나가서 하는데. 그러니까 나이도 어린데다 정치 경험도 없고 지시 내려놓은 건 어디서 막 걷지도 않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지시들 내려오니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지 거기서. 김일성 같은 사람은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니냐 김정일이도. 그러다 보니까 너 원래 내가 인민무력부장 아니야. 이거 잘못하다간 구테타도 일으킬 수 있잖아 이게. 무력을 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잡아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총살해버렸잖아. 손도 못 쓸, 손쓸 새 없이 그냥 아주.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다 대고 김정은이한테 충성하겠냐. 앞에서는 다 충성하겠죠. 내가 있어도 그렇고 어때요? 내가 있어도. 야, 저 새끼 딴 데고 다 안 되고. 최근에 완 사람이 저한테 제 2년 선배인데 그 말을 하더라. 야, 이젠 안 된다. 자기 이분이 여기 왜 왔냐면 좀 도와달라고. 우리 한국 정부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이 북한의 많은 간부들이 저 김정은 가지고는 안 된다고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반 김정은 기류가 흐르고 있고 이 반 김정은 세력을 만들 테니까 당신 내가 좀 도와달라. 그래서 왔어요 항상. 당전이 부부장급으로 있던 상당히 고위층이 작년 10월 달에 북한을 떠나가지고 중국에 나와 있다가 다 6개월 동안 준비해가지고 먼저 왔어요. 거기에 있는 세력들이 야 가서 지원을 좀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왔는데 여기 와서 데스크 호텔 한데 그 사람 지금 실망해버렸어요. 정부에다 대고 아무래도 우리 정부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할 수 없죠. 우리 정부도 뭐 제가 그 고심 있는 건 알아요. 상당히 뭐 고심스러운 건 알지만 그렇게 도와달라 그러면 반 김정은 세력한테 지원할 수가 없죠. 공개적으로. 그럼 내 쪽으로라도 지원해줘야 돼. 내 쪽으로라도 지원해줘야 그게 탈로가 나게 되면 남북관계는 완전히 파탄 나기 때문에 도대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조금 기다려달라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는 없다든지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하니까 사실은 여기 오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야 이게 아니라고나 하거든. 그러면 그런 이분의 목표는 뭐냐면 김정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님 그러지만 저하고 상당히 가까웠던 분인데 제가 주석궁에 있을 때 그분은 중앙당에 있던 당 39호실에 있고 난 우리당 주석궁에 있었던
같이 이제 일도 많이 하고 그 사람 도움도 많이 받고 상당히 가깝게 지내던 분이었는데 20년 만에, 난 20년 만에 여기 와서 뭐 그냥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됐지만 그 사람은 부부장까지 올라갔더라. 김정일이 축군이 되고 김정은이 최측군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저 상당히 가까웠죠.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저를 만나가지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방송 나가는 거 보고 이제 찾아와가지고 야, 강 교수 이거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정부만 믿지 말고 그럼 형님이 한번 CNN 방송에 나가라. 야, 방송 나가면 안 돼. 모자이크 하고 나가라. 그래서 안 나갔다고 내가 모자이크 해가지고 나갔잖아요. 방송에 나가서 최근에 있는 고위층들 북한에 있을 때 김경이 죽었던 걸로 해가지고 지금 북한에 김정은 실태 지금 내려가면 3년 못 간다는 그 이야기까지 쭉 다 했거든요. 해군 나왔죠. 내려왔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혼났어요. 그분이. 그 방송 나가지 말라는데 이제 나갔다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야기는 뭐냐면 반 김정은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김정은이 무너뜨리고 간단한 겁니다. 김정은이 끌어내리고 죽여버리고 자기네가 정권을 잡겠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정권 잡아서 정말 인민들이 배고프지 않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할수록 우리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러면 북한이 집단지원 체제로 가가지고 북한이 개방개혁으로 되고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되면 우리하고 남북적으로 협력이 되고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요건 가지고 자유롭게 북한 아무 나라나 갈 수 있는 것처럼 요건 가지고 자유롭게 북한 방문하고 금강산도 갈 수 있고 평양도 갈 수 있고 이렇게 그런 걸 그거 만들어야만이 진정한 앞으로 평화통일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손뜻 받아물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북한 고위급 당국자 회담하자 그러면 계속 거기만 매달리고 있고 또 하나는 정상회담 하겠다고 하고 그분 이야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회담하는 순간에 김정은이 위신만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있던 반 김정은 기류가 싹 죽어버려요.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기댈 건 한국밖에 없거든요. 한국밖에 없는데 한국이 김정은이를 인정하게 되면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게 되면 거기에 반 김정은 세력들이 다 친김류로 다 돌아서 버립니다, 여러분. 아이고, 한국도 이제 안 되겠다. 한국을 믿을 수가 없죠. 자기네가 김정은 정권 무너뜨리고 같이 한국과 손잡아가지고 개방개혁으로 가면서 정말 이 3대 세습 무너뜨리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자꾸 손잡아주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실망해가지고 지금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야, 이건 안 되겠구나. 한국은 역시 내가 그분이 한국에 안 올라가다가 한국에 왔는데 안 되겠구나. 이 정부가 하는 거 보고 안 되겠구나. 물론 정부도 고심이 있는 건 압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아요. 제가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특강 분야에 대해서는 북한은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고위층도 무너지고 북한 일반 주민들은 그 김정은이 별명 저팔계로 생각합니다. 저팔계라고 해요. 인정도 안 해요. 그리고 북한에서 한 사람들이 최근에 한 사람들 만나고 제가 북한에 중국에 나와서 최근에 나온 북한 고위층도 만나고 하지만 전화도 계속 하잖아요. 뭐냐면 이미 북한 일반 주민들은 총살하던 누굴 간부들 죽이던 상관 안 해. 우리를 좀 가만 놔둬라. 장사. 너희가 공급도 안 하면서 공급책이 다 무너졌잖아요. 공급책이 무너지고 배급도 안 되고 다 안 되니까 이 사람들 말은 북한 사람들은 뭐냐 일반 주민들은 우리가 장마당에 나가서 하루 먹고 하루 살고 그냥 콩나물 팔던 두부밥을 팔던 두부를 만들어 팔던 하루 나가서 팔아가지고 겨우 근근히 살아갔는데 우리를 못 살게만 좀 굴지 말아라요. 그 사람들. 그래 너희끼리 죽이 갔으면 지금 상관하고 너희 꼭대기에서 무력부장을 죽이던 장성택을 죽이던 장성택이가 무슨 밥 준 것도 아니니까 너희들끼리 우리만 좀 편하게 해달라는 게 일반 주민들이고 이 간부들은 야 가지고는 안 돼. 이거 이제 지금 다 최고위층 간부들은 눈치만 본다. 오늘은 내 차례야. 이번엔 누구지? 눈치만 본다고 있잖아요. 눈치만.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그럼 너희가 왜 못 써 내가? 너 그거 몰라서 나보고 물어보냐고. 그거 맞지 그 사람들이. 누구든지 저거 없으면 저거 죽여버려야 되는데 하는데 누가 지금 먼저 총을 빼서 쏴야 되는데 못 쏩니다. 지금 눈치만 받아. 합하질 못해. 어떻게 변절할지 모르니까. 만화씨 내가 인민들을 굶어 죽이고 통제하고 압박하고 핵무기 가지고 한국 위협하고 국제사회 위협해서 우리가 지금 완전히 망하기 직전인데 저거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저놈 쏜다. 그랬을 때 그 뒷감당. 나 하나 죽이면야 괜찮죠. 나 하나로만 끝날 것 같으면 100번 일어나지. 근데 내가 함으로 해가지고 죄 없는 우리 부모 살았으면 우리 부모. 형제, 자식, 친척, 3대 멸적 그냥 다 죽여버리겠는데. 자, 김정은이 죽여도 문제입니다. 죽여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김정은 죽였어요. 김재규 걸로 하죠. 똑같은 북한에서.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 맹목적으로 충성하던가 아니면 맹목적으로 김정은이 인정 안 하지만 김일성, 김정일을 빗대가지고 이 세력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다른 게 자기가 세력을 잡으려고 김일성, 김정일을 빗댈 수밖에 없는 거죠. 위대한 수령님의 이 3대를 죽였다. 쿠데타 일으켰다. 운에도 모르는 배은망동한 놈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세력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력이 이 세력보다 세지야죠. 말하자면 내가 쿠데타를 이렇게 저거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나 혼자서는 안 되니까 세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걸 죽였을 때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세력화가 되지 않는 한 다 죽어나가면서도 누군지 지금 총을 못 빼든다는 게 이게 북한에서 난 고위층들의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했던 것이 그래서 이 한국 정부에 와서 도와달라고 했던 게 바로 그분이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거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항상 교회나 간증하거나 교회 나가든가 또 이제 다른 보수단체라든가 강의할 때는 이 정부는 못할 수도 있다. 왜? 정부가 개입하게 됐다가는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성공해도 문제고 성공 못해도 문제고 저기서 진짜 초당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데 정권 잡아가지고 오히려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법은 뭐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 이 북한 정권에 신음하고 있는 2,300만 동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을 우리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아니면 그들을 압제 속에서 건져야 되겠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 문제는 자금, 그 사람이 정부에 도와달라는 게 무기를 달라는 게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자금을. 이거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금이 필요하니까 자금을 지원해, 자기네 세력을 만들게끔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미국으로 간 거거든요. 내가 미국 가서 내가 이걸 한번 협의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야 되죠. 그래서 내가 항상 호소하는 게 우리가 나서자. 아까도 제가 말했죠. 70년 동안 우리가 분단됐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분단됐다고 해서 그냥 이젠 70년 됐으니까 하나님이 통일의 문 열어줘.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를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자체만이라도 저 2,300만, 다른 건 다 정권 잡고 말고 그 사람들 나인 거 다 뿌리치고라도 고위 중은 나놓고라도 북한에서 신음하고 있는 저 2천만의 그 불쌍한 동포들 압제 속에서 3대 세습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그래도 구원해야 된다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누가 가집니까?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할 의무는 우리한테 있잖아요. 이런 마음에 있고 이런 마음에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런 운동이 벌어지지 않는 한 통일은 영원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통일이 안 돼요. 왜 통일이 돼요? 김정은이 다 죽었어. 그렇다고 통일돼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저기에 있는 기득권 별 달고 당주 안에 부부장, 차관, 간부들이 위에서부터 밑바닥까지 이 체계가 시스템이 다 잘 됐어요. 이 조직이 얼마나 세분화되는지 모릅니다. 북한 당 조직, 내각 조직, 국가안전보위부, 이 경찰 조직, 인민보안성 조직 엄청나게 조직이 피라미드식으로 잘 돼 있고 인민들을 통치하기 때문에 아래서부터 혁명은 힘듭니다. 시민혁명, 오렌지혁명, 중동과 같은 그런 혁명은 힘들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아래서부터 혁명이라는 건 힘들어. 그러나 위에서부터 혁명은 가능하다는 거죠. 이 위에서부터 혁명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항상 핵협에 시달리게 되어 있고 남북관계 군사적 긴장 대치 상태는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북한은 핵을 안 버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핵을 이미 명문화해 놨습니다. 헌법에다. 이 핵 보유는 조선민주주의 헌법 1조가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하고 딱 막아놨어요. 이거 헌법에다 막아놨다고. 이걸 개정하지 않는 한 핵무기 포기하는 순간에 법 위반자가 되버려. 그러니까 헌법에다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은 핵보유국이라고 딱 박아놨다고요. 명시해놨다고요. 헌법에 다. 당교육에도 마찬가지죠. 왜? 김정은이는 이 핵을 놓치는 순간, 핵을 포기하는 순간 자기가 무너진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핵이 곧 자기 체제를 지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버리는 거죠. 왜? 김정일이가 유은이고 아닙니까? 유은 정치 하잖아요, 북한은. 김정일이 유은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마. 핵을 포기하면 리비아, 이라크, 시리아 꼴 난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리비아가 가다피가 무너진 게, 독재가 무너진 게 핵을 개발하려고 했다 미국 소방하고 손잡고 핵을 포기하는 바람에 무너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핵은 안 포기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국민들이 다 굶어 죽어도 핵은 포기를 안 해요. 그리고 또 지금은 모든 언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핵은 북한이 무슨 벼랑끝 전술을 하는데 이 벼랑끝 전술은 아닙니다. 북한의 최종 목적은 핵을 보유하되 소형 핵탄들을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거리 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소형화를 시켜가지고 장착해가지고 최종 목적은 소형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해가지고 소형 핵탄두 미사일을 보유하는 겁니다.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이걸 가지고 나서 다음에 미국하고 회담하겠다는 겁니다. 핵 보유국으로서 동등하게 미국하고 회담하겠다. 이게 지금 김정은의 최종 목적이고 북한 고위층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핵을 포기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벼랑끝으로 가려고 핵실험하는 게 절대 핵실험 3번 했잖아요. 이게 4차 핵실험과 자기는 목표를 걸어놓고 이 소형 핵탄두를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때까지 자기 목표를 걸어놓고 계속 핵실험하고 이걸 완성할 때까지. 이제 아마 한 번 더 하면 거반 완성이라고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3번 이상 핵실험했기 때문에 대형화된 거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소형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더 핵실험하면 소형화를 갔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의 이야기인데 이제 4차 핵실험 소형 핵탄두 하나 하고 지금 미사일 발사하는 거 이 인공위성으로 가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지금 발사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북한이 계속 지금 발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 한 번 더 발사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장착만 소형만 하게 되면 완벽하게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되는 거죠, 북한은. 이 목표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무슨 벼랑끝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네 목표를 딱 정해놓고 끝까지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보유하는 게 북한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서 유턴합니다, 이제. 자, 우리 이제 핵무기 가지고 있다. 미국까지 갈 수 있는 핵탄두 가지고 있다. 자, 어떡할래? 회담할래? 안 할래? 안 하면 그만둬라. 이거죠, 지금 북한이. 그러면 바쁜 건 누구야? 북한이 아니란데, 북한은. 20년 동안, 15년 동안 육자회담 핵무기, 94년도 1차 핵위기가 일어나가지고 당군도 줬다, 압박도 해봤는데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북한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잖아요. 계속 지금 전제에 가잖아요. 다 굶어 죽는 것도 멈췄거든요, 지금. 뭐 잘 먹고 잘 살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정말 이 중국이 완전히 12개 교두보를 차단하지 않는 한 무너앉게 돼 있습니다, 저기는. 그래서 북한은 지금 저렇게 버티고 핵미사일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마지막 최종 목표가 핵탄두 장착한 미사일을 가지는 건데 그걸 위해서는 아마 군면도까지는 이제 갈 거로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 가져놓고 나서 미국과 이제 협상을 하든 육자회담이 나오든 아마 할 거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핵을 포기 안 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위협은 우리가 당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우리는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당전에 부부장 같이 있던 저 선배가 이야기하듯이 간단하다. 이 간단한 원리를 왜 이걸 하려고 안 하는가. 김정은이 하나만 드러내깔리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하겠다는데도 안 지원해주잖아요. 김정은이 하나만 없어버리면 된다. 왜냐하면 북한은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이 독재에서 하나 드러냈다고 해서 이거 죽였다고 해서 이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는 조직체계가 무너지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 그럼 북한이 무너앉아요. 그리고 북한은 아까도 말했지만 집단지어체제로 갈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습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집단지어체제로 가면서 개방개혁을 하고 남북개혁으로 협력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로 갈 수가 있는데 요 딱 한 사람 때문에 핵위협에도 노출되어 있고 북한이 이제 이 2,300만이 독재의 오갑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까지 가는 게 요 딱 한 사람. 요거 하나만 치우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한때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뭐 농담은 아니지만 김정은이한테 협상을 하나 하자. 너 이제 더 이상 내가 계속 독재를 고집하고 핵을 고집하게 되면 너는 우리가 용서하지만 넌 우리가 죽일 수밖에 없다. 내가 살을 내면 저 아바나든 어디 저 남미에 있는 섬 하나에 가서 너희 기쁨 저 다 데리고 가고 너희 가족들 다 데리고 섬에서 무른 동산처럼 낙원 해줄 때 거기 가서 먹고 살아라. 평생을 이렇게 살을래 아니면 내가 쿠데타에 의해서 죽고 비참하게 루마니아 대통령 니콜라이 차우셰스쿠처럼 아니면 가다피처럼 비참하게 될래. 이걸 한번 우리가 걸자 그랬거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김정은이 죽이는 데는 간단합니다. 거기다 이 테러에서 아주 빈라덴을 그렇게 20년 동안 못 잡다가 어떻게 잡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현상금 보니까 바로 잡히더라고요, 그냥 현상금. 돈이면 다 돼, 내가 보니까. 형산금 6천만 불이면 되게 많잖아요. 그거 한 1억 6천만 불을 걸었는데 걸자마자 죽어버렸어요. 있는 그거 누가 대전 줄 아십니까? 빈라덴 축군이 알려준 겁니다. 빈라덴 5대 단독주택과 그 주택에 있는데 여기 지금 숨어 있다. 알려주니까 미국 와가지고 신고하네. 그러니까 내 봐라. 6천만 불의 빈라덴 돈 많은 놈입니다. 그 빈라덴도. 그렇게 숨어 다니고 그렇게 잡으려고 수십 년간 전투를 해도 못 잡았는데 특수부대 들어가서 3지3은 차는데 못 잡았는데 6천만 불 거니까 1년 만에 잡혔어. 1년 만에. 제가 김정일이 목에다 1억 달러 걸어놓으면 그냥 죽여요. 내가 봐서. 뭐 힘들게 할 거 없어.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기관에 있는 사람들 정부에 있는 사람 보고 뭐 그렇게 힘들게 무슨 사드를 배치한다 무슨 비행기
뭐 수전 40억, 50억, 100억 달러 주고 비행기 40대 사온다. 뭐 800km 나가는 미사일을 만든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것도 하는 거 좋다. 자, 비행기 40대 사오는 대신 39대 사오고 한 대 값 우리를 좀 줘라. 우리 한 대 주면 내가 뭐 돈 나한테 내 통장에 달라는 게 아니고 공탁 걸어놓자 이거. 그러면 1억 5천만 불인데 한 2억 줘라. 비행기 한 대 2억 달라니까. 그거 2억 주면 한 대 안 사오고 그거 공탁 걸어놓고 자 스위스은행에 2억 달러 있으니까 확인해보고 김정일이 죽이고 와서 가져가라 그러면 너도 나도 그냥 아이고 내가 들어가서 죽인다 해서 내가 이게 웃는 말 아니야. 2억 달러만 딱 걸어놓으면 근데 2억 달러가 많은 돈도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우리 기독교인들 요즘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 이짝 뭐 500만인지 400만 그분들까지 합해서인지 지금 지금 쇠퇴하고 좀 많이 지금 위기가 돼가지고 기독교에 따른 다른 교회로 종교로 변신하고 카톨릭도 가고 해가지고 기독교가 지금 한 6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속상하다는 게 이 600만 명이 10,000원만 내면 600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10,000원만 내면 600억이야. 그러면 20,000원 내면 1,200억, 1억 달러니까 1억 달러. 지금까지 자, 분단된 지 지금 70년 동안, 자, 분단된 거 둘째 치고 한 30년 전 우리가 한국이 개발되고 80년부터, 즉, 10,000원씩만 우리가 1년에 냈더라도, 야, 내가 보면 통일기금이라고 한번 자기가 북한인민들 오면 내가 밥 한 끼 사주겠다, 커피라도 한 잔 사주겠다고 만화씩 마음을 먹고, 정말 아까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까지, 37절부터 40절 봉독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던 그 예수님 말씀 우리가 조금 지켰더라면 자, 저 북한에서 불쌍한 2,300만 밥 한 끼는 사줘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한 10년 전부터 통장에 10,000원만 해놨으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10만 원이 안 나니까 그러면 600만 명이 10만 원만 해놓으면 1년 동안에 그것도 1년에 한 달이 아니고 1년에 한 10,000원씩만 내가 북한에서 내려오는 한 동포 내가 밥 한 끼는 사줘야 되겠다. 1년에 10,000원씩만 통장 하나 만들어 놓고 나면 10만 원 됐으면 600만 명이 6천억입니다. 6천억. 간단해요. 6천만 원. 6천억이 6천억. 600만 원이니까. 자, 6천억이면 5억 달러, 6억 달러. 그거 다 북한 동포 도와줘요. 거기서 2억 달러만 김정은이 목에다 딱 걸어놨더라 하면 아직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김정은이 정권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오래 못 가는 건 틀림이 없는데 오래 못 간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3년 내에 구태타든 아니면 비행기 사고든 죽는다고 유고 상태가 됐다고 해가지고 북한이 무너지고 북한이 우리한테 동독처럼 도장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와서 자 우리나라 좀 받아주세요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기득권을 몽땅 내려야 되는데 지금도 여러분 이제 10월 10일 날 봐요. 이제 내가 이제 그런다 안 그러나 10월 10일 날 보면 김일성 김정은이 나는 주석단을 위술해가지고 그 밑에 주석단에 별 훈장 주렁주렁 달고 왕별 몇 개씩 달고 굶줄 틀리고 새까맣게 앉아있어. 그 사람들이 이거 다 벗고 이거 훈장 떼고 소민으로 여기 앉아서 기도하겠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안 하죠. 그 사람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그러니까 북한의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한 김정은이가 죽어 자빠져도 그냥 그 정권이 그대로 북한이 유지되지 북한이 무너지고 우리한테 통일을 하자고 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내 말인 거예요. 그 김정은이를 싫어하는 반 김정은 고위층들의 세력을 우리가 도와줘가지고 우리 탈북자들이 맞죠. 우리가 도와줘가지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을 도와줘가지고 김정은이를 죽어버리면 이게 무너뜨리는데 우리가 동참을 해가지고 저는 동참하려고 해요. 동참을 해가지고 나는 김정은이만 죽으면 북한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북한에 있는 기득권 내 친구들과 함께 북한을 새로운 정권을 수립해가지고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남북교류도 활성화되고 점진적으로 가다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그때 통일을 하자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이 평화통일로 가는 거지 이게 문제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북한이 무너지면 이거 쉽겠구나. 북한 쉽게 통일돼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통일돼도 만화시 지금 판문점이 홀리고 통일됐다. 우리가 지금 준비 하나도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와서 통일되면 남조선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만세하고 막 내려와서 십자가에 가면 다 도와준다는데 여러분들한테 와서 한 200명이 와가지고 매일 먹고 살겠다고 한번 해봐요. 한 하루 이틀은 여러분 고마 정말 잘 내려왔다고 기도하고 구약시대도 아닌데 하나님이 만나를 쭉쭉 뿌려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영적 시대로 돌아왔는데 준비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 안 돼 있잖아 하나도. 그런데 와서 나 좀 배고픈 좀 살려달라. 일할 때 좀 달라. 일할 때 지금 어디가 일해? 청소한다고 밥 나와요? 그것도 한두 명은 되겠지.
한 200명 이 교회에 딱 왔을 때, 한번 계산해요. 200명이 여기 왔을 때, 200가족이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면 쫓을 수도 없고,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하루 이틀은 붙들고 울다가 그 다음에 가슴은 하는 눈치가 계속 보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야, 이거 아니로구나. 이거 통일이 뭐 와서 한국에 오면 다 잘 먹고 잘 살고 한다고 하더니 방송은 맨날 오라고 하더니 통일만이 살 길이라고 하더니 야, 이거 뭐 이거 아니네.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 봐야 빈털털이고 2천만 명이 집안에 아무것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TV 하나도 없이 오늘 먹고 내일 먹을 거 걱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 2천만, 2,300만 명 중에 2천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다 어떻게 먹여 살리나고요. 통일됐다고 뭐 북한에 뭐 아파트가 우중소 생기고 막 공장 겹사가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그게 대가를 치러야 하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것 단번에 통일되는 것도 좋지만 단계적으로 김정은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에 있는 기득권들이 기득권들이 정권을 잡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고 개방개혁하면서 중국처럼 다국적 기업 끌어들이고 투자하고 유라시아 철도 놓고 잘 살죠. 그래서 너희가 사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죠. 개성공단 같은 걸 수천 개 우리가 지면 우리도 좋고 여러분들 좋고 북한도 좋잖아요. 지금 개성공단이 75불인데 통일되는 순간에 75불 안 해요. 다 75불 받고 통일되는 순간에 개성공단 75불 받고 노동자들 일시키면 그 사람들이 일하겠다고 하겠어요? 너 한국 노동자처럼 똑같이 달라 200만 원 달라야지. 안 하죠 당연히. 그러나 지금도 75불만 받으면 그 사람들은 굶어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지금 저희 선배 이야기가 개성공단은 죽었다 깨도 김정은이가 폐쇄 못한다니. 우리가 아무리 본거 안 올려줘도 폐쇄 못한다니. 왜? 지금 개성 인구가 30만인데 이 이거 개성공단 때문에 살아간대. 도시 자체가. 그리고 개성시도 이 개성공단 때문에 먹고 살아가고 있고, 간부들도 이거 뜯어먹고 가지고 다 돈이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래도 짭짤하게 이돈 겠고 풍족하게 사는 간부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성공단 5만 명 때문에 개성시 30만 명하고 평양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이 돈 뜯어먹고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개성시가 새까매진다잖아요, 지금. 먹고 살. 그럼 난리도 아니지. 그러면 개성시 통짜가 한국으로 올지도 몰라요. 이제 돈 맛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얼마 주냐? 75만 원도 아니고 7만 5천 원. 아, 이거 7만 5천 원 주고 어떻게, 8만 원 주고 어떻게 그 양질의 노동력 그걸 쓸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공장, 통일되기 전에 이런 공장을 많이 건설해주고 우리가 지원해주고 기술, 먹고 사는 법, 돈 버는 법,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건지 체계적으로 배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당장 무너지는 것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려는데 딱 하나, 이놈이 핵을 버리겠다고만 하면 다 지원해 주겠다고.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 연설 계속 매번 유엔 연설, 뭐 국방부 국군의 날 연설이 뭐예요 지금. 이 핵만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오면 모든 걸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박근혜 대통령. 아니 김정은이 그놈이 자기 무너질까봐 안 나오는 건데 지금 숨어 있는 게 안 나오는 거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개방개혁하고 국제사회로 나오게 되면 자기 체제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너지는 게 아는데, 그러면 쿠데타가 일어나요. 반드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게 평화 시기로 가고 개방개혁되고 김정일이나 노무현, 김대중 때처럼 야 정말 막 어깨동무할 땐, 그땐 제가 2006년도 5년도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여기 우표도 가지고 왔지만 북한 장관들 만나가지고 나보고 막 도와달라고 했어요. 야 명대 좀 도와달라고. 내가 강명도 반동인데도 나보고 와서 도와달라고 친구들이 노골적으로. 올 때는 내가 봉투에다가 1,000불 주면 야 명대 조금만 더 주나 막 1,000불 더 주고 막 노골적으로 달라고 그랬다고요. 왜? 꼭대기에서 김대중 노무현하고 김종일이가 맨날 받아먹고 왔다 갔다 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밑에도 아주 다 허물어져가지고, 근데 그때는 가능했죠 그게. 왜? 김종일이가 파워가 있는 데다 김종일이가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 지금 그렇게 되고, 지금 만약에 김정은이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막 정상회담하고 막 남북교류가 잘 되고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간부들이 긴장하겠어요. 긴장 하나 딱 풀려가지고 김정은이 뭐 잘 먹고 그래 우리도 좀 하자. 그렇게 되게 되면 김정은이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겁니다. 자기 기반이 없기 때문에. 김정일이랑 완전히 다르다. 정상회담 하더라도 지금 옛날 김정일이나 김대중이처럼 김대중 가니까 마중 나와가지고 박수 김대중 대통령이 친 게 아니고 김정일이가 먼저 박수 치고 손 흔들라 이거 박수 치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김정일이가 자신 있으니까 김대중이도 끌어들였지만
김정은이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자기 기반이 없다는데 자기 기반이. 그렇게 되면 자기가 언제 뒤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간부들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자꾸 불어줘야 돼. 그게 총사라고. 말 안 들어 하나 또 높은 놈 하나 또 총사. 제 말씀 이제 들어보고 이제 틀림없지만 한두 달 내에 누구 하나 날아가요. 이제 두고 봐요. 최고의 층에 있는 게 그게 김원웅이가 될지 국가안전부장, 황병소가 될지 최령이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김원웅이가 날아갈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누군가 하나 제일 센 놈을 잡아치야 돼 이제. 그래야만이 또 바짝 긴장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위험하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 정부도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이걸 알고 빨리 김정은이 먼저 우리가 위협을 당하지 않고 빨리 하려면 김정은이 하나 빨리 무너뜨리고 북한에 있는 정부와 손을 잡고 밀어주고 정말 남북교류 하면서 천천히 평화적으로 통일로 가는 그 길이 상당히 유익한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간중 분야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 되면 간중은 제가 원래 하나님을 안 믿었댔어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지. 제가 김일성 친척인데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지금 장신대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장신대 3학년 졸업합니다. 금년에.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제가 봐서는 모든 운명, 내 운명은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 운명은 하나님이 그냥 날 그냥 꼭 쥐고 일로 가고 절로 가고 일로 보내고 절로 보내지 죽는 것도 제 마음대로 안 돼. 나는 이 장신대 안 다니려고 그렇게 여기 2년 다니고 7년 만에 다시 지금 8년째 공부합니다. 8년째. 왜 8년째 공부하겠어요? 성경종합 통과 안 되면 3학년에 올라갈 수 없어요. 2년 동안 공부를 잘했는데 성경종합 시험 보면 떨어져요. 시험 보면 떨어져요. 이거 내가 목회자의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접으려고 했는데 또 성경종합 안 보고도 또 대학 또 공부시켜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내 운명이 내게 아니로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한테 주신 사명, 이 사명감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놔주지 않는데 이걸 느끼게 된 게 3년밖에 안 됐습니다. 95년도부터 신앙생활하고 95년 10월 달에 제가 세례까지 받았지만 책가방 안 끼고 매일 학교 가듯이 일요일 날만 되면 이 성경책 끼고 교회 와서 예배는 다 드렸지만 예배는 드리고 했지만 내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셨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고 성령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17년 동안 교회를 다녀서도 항상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멘 하고 여기서 다 예배 드리고 가서 밤에 가서 뚱딴지 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살아있긴 있을까? 이거 진짜 있을까? 이러면서. 하나님 살아있으면 나 잘 때 그냥 내 꿈에 한 번만 좀 나타나달라. 17년 동안 꿈에 한 번도 안 나타나, 한 번도. 아니, 거짓말 아니고. 아니, 내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겠어요? 그리고 또,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저 북한 독재자 3대 세습하고 300만 명이 굶어주는데 왜 저거 가만 놔두냐? 나한테 그냥 잘 때 모세한테 줬던 막대기 하나 주면 내가 탁 들어가서 그냥 한 번만 쉬죠면 그냥 싹 쓸어버리겠는데 저거. 엉뚱한 생각하게 돼, 엉뚱한 생각. 야, 자, 이거 유치원아이 생각한다는데, 하나님 그냥, 말씀이 좋으니까 내가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있을까? 이런 생각, 엉뚱한 생각을 17년 동안 하고 다녔어요. 17년 동안. 성령 임하니까 그 생각이 싹 없어졌어요. 성령이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성령이 임재하겠지만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 이거는 다 호구였다는 걸 내가 깨달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과정이 복잡하고 엄청나게 정말 제가 단돈 1원도 없어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한 120억도 가져보고 단돈 1원도 없어봤어요. 20년 동안에. 제가 여기 와서 땅 6,000평 있었거든요. 일산에. 이 땅 6,000평이 얼마예요? 계산해봐요. 제가 오자마자 그걸 샀댔는데 그걸 지키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다 없어지고 단돈 1원도 없이 딱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또 그때는 저를 정말 버리질 않더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렇게 은총이 깊은 줄 그걸 느끼지 않으면 모릅니다. 자기가 체험하지 않으면 모르겠더라. 그걸 느끼게끔 하나님이 딱 만들어줘요. 너 땅 싹 날려버리라 하고 또 그다음에 또 채워주고 너 말 안 들으면 싹 날려버리고 그다음에 아이고 나 이제 어떡하지 하는데 야 이거 정말 이거 어떡하냐 하는 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다 또 채워줘요. 이제 다시 한 번만 너 내 말 안 들으면 이것도 다 빼앗아간다. 정신 바짝 차리지 이제는.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그냥 나한테서 하나님 떠나지만 말아주죠. 우리 성령님 날 꽉 붙들고 성령님도 나갑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 안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통일은 또 북한에 복음을 전하고
북한을 변화시키고 이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게 혼자서는 안 된다. 제가 동포사랑 중국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 북한과 지금 연계해가지고 북한이 거의 충돌하고 상당히 용기가 저희 많이 돼 있어요. 전화도 오고. 이젠 전화 와도 무서워요. 전화 오게 되면 또 돈 보내줘야 되잖아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어요. 이제 전화, 이거 또 왔구나. 야, 할 수 없지. 이게 그래도 거기서 힘들게 하고 힘들게 일하니까 담은 200만 원이든 300만 원 우리가 들어오는 대로 보내주는데 이거 지금 누가 도와주냐면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고 제가 그분들한테 저희 동포사랑전국연합회 1년만 도와주세요. 10,000원씩. 제가 그 도와주는 분들한테는 독도 기념우표, 아까 말했죠. 북한 장관이 저한테 보내준 독도 기념우표가 있어요. 한 세트에 10장 들어가 있는데 그거 제가 사인해가지고 파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한 달에 10,000원씩 1년 후원해주는 분들한테 제가 하나씩 드립니다. 제 사인해가지고. 그러면 통일되든지 아니면 내가 3년 후에 난 북한 들어갈 운동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제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제 장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나는 내 동생이 하고 있는, 제 지금 동생이 강명철이라고 아버지가 강용섭이고 기독교연맹 위원장 하다. 그리스도연맹 있죠. 조선 그리스도연맹 위원장 하다 죽었어요. 재작년. 3년 전에.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또 해요. 강명철이라고. 제 육촌 동생인데 그 육촌 동생은 신학 공부도 안 했어요. 고려무역상사 부사장 하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냥 목사가 됐거든. 김정은이가 목사 안수 줬은 겁니다. 그냥. 김정은이가 시켰으니까. 임명했으니까. 조선 그리스도연맹 위원장이면서 목사면서 아니 신학 공부도 안 했. 난 그래도 신학 공부 8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아직 졸업 못 했지만. 그래서 난 그 친구한테 가서 야, 너 장로신학대학교 가라 너. 가서 너 공부하고 내 그동안 내 자리 좀 맡아줄게. 그리고 내가 조선 그리스도연맹 위원장 맡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연맹을 운영하려고 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자교회도 북한에 제일 좋은데 사자교회 깃발 하나 십자가 꽂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간판. 그거, 아니, 이거 오래지 않았더니 3년만 두고 3년 내에 김정은이 무너지고 김정은이 없어집니다, 3년 내에.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그 3년 내에 김정은이 무너지고 오래 반 겁니다, 오래. 길게 보고 3년이에요, 3년. 그리고 내가 북한에 들어가는 거, 김정은이 3년 내에 무너지게 되면, 김정은이 없애버리게 되면, 거기에 있는 친구들하고 연합해가지고 우리가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죠. 내가 지원해줬는데. 다 바로 우리 동포사랑전국연합회하고 지원해줘가 지금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줬는데, 당연히. 그러면 나는 가서 내가 너희들하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목사 자리 달라는 데고 앉아요? 난 진짜 목사인데. 난 신학대학 졸업하고. 우리 동생이 공부시키는데 그거 안 할 사람은 없죠. 그거 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 걱정 안 해요. 북한에는 김일성 혁명활동연구실이라고 해가지고 교회처럼 엄청나게 잘 지어진 북한에서 한 사람들 다 구역마다 혁명활동연구실 다 있고 리마다 다 있고 수천 개가 있습니다. 공장마다 공장 기업소는 쓰러질지언정 쓰러져서 다 폐허가 될지언정 혁명활동연구 대리석으로 기가 막히게 깨끗하게 딱 해놨어요. 거기다 김일성 혁명활동연구실 간판 달았는데 이 간판만 떼서 십자가 붙이면 교회입니다. 그 건물이. 여기서 교회 지려고 뭐 이렇게 홍금들 많이 하고 있다. 교회는 이미 다 돼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 무너지면 3대 세습이 무너지기 때문에 김일성 혁명활동연구실 바로 떼버려야죠. 그거 달고 있으면 김정은이 죽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농담도 아니고 정말 진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게는 이 교회 같은 건물이 수만 개가 있습니다. 수만 개가. 근데 이제 각 리마다 다 있으니까 혁명활동연구실이. 이게 얼마나 많아요. 각 공장 기업소마다 다 있고 각 구역마다 다 있고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먼 옛날의 일이 아니고 3년 내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후원해주고 도와주면 반드시 이런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응답도 우리와 같은 정말 목숨을 걸기로 해요. 저희들은. 저희 최근에 중국에 갔다 온 것도 북한 사람 만나느라고 갔다 왔는데 가면 잘못하면 체포조가 수십 개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도. 이번에도 하나 체포됐지만 북한 중국에 처음 체포한 거예요. 그거. 그렇지만 목숨을 걸기 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우리가 북한의 선교를 마지막 남은 땅끝.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땅끝까지 못 가는 데 있으면 손 들어봐. 어느 한 나라만 꼽아봐. 북한 하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땅끝입니다. 저는 나는 예수님 말씀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복음 전파하러 전 세계 다 다니죠. 못 가는 나라 있으면 쿠바도 가잖아요. 지금 못 가는 나라가 없잖아요. 못 가는 나라 딱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 우리가 요건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 땅끝 마을. 이게 바로 북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복음을 전파하러 들어가면 이미 땅끝까지 갈 거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못 가는 나라가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느 데 다 갈 수 있지만 딱 한 마지막 남은 이 땅끝. 이 북한. 그걸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그 길을 저희들이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면 여러분들은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오지 말고
들어왔을 때 내가 이 땅끝 마을에 땅끝, 이 지구 땅끝인 이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뭐인가 했다. 그래도 뭘 했냐면, 그 우표 보여주면 됩니다. 한 세트, 이거 봐, 내가. 이 강명도 한데, 이거 한 달에 10,000원씩 지원해주고 이거 받은 건데, 내 사인 없는 건 맞짱 꽝이니까 이 사인한 거, 이거 봐라.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저희가 진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시간 되면 제가 와서 정말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거니와 그걸 이제는 내가 진심으로 믿어요. 나는 그 전에 오자마자 제가 하나님 믿으면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수백 개 교회 안 갔던 교회 없이 다니 그때는 내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세요. 그때는 내가 정말 그때 한 간증은 대체로 간증보다도 이제 북한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믿게 된 거 이야기했죠.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내가 봐서는 다 가짜였습니다. 가짜.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고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은 내 간증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 3년 전부터 내가 그때 내가 정말 한 달 동안을 그 목사님의 설교 들으면서 그냥 무릎 꿇고 내가 울은 적이 있는데 한 달 동안을 그 교회에서 모든 걸 하나님한테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내 몸이 내가 아니고 모든 내 지갑에 있는 단돈 1,000원도 이건 내 돈이 아니다. 이렇게 내가 마음을 가지게 된 게 3년 전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 다니엘 목사님 참 젊은 목사님인데 희망이 있어요. 왜? 여기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아. 다른 교회 가면 나이 든, 물론 젊은 분들이 많은 교회도 있지만 오늘처럼 이 밤 8시 반에 간증을 와가지고 이런 젊은 분들이 있는 교회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젊은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이 간증을 듣는 건 내가, 거짓말이 처음이에요.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도 젊은 분이 하셔야 되겠군요. 목사도 이제 세대 교체 좀 하긴 해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나이 많은 분들은 다 뒤에서 좀 밀어주고 보장해주고, 근데 어디 가도 다 나이 많은 목사님들입니다. 대체로 보면 다 60이 넘고 다 젊은 목사분들은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는 좀 세대 교체 이 교회도 해야 돼요. 그래야 생기발랄하고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래야 젊은 분들이 많이 오죠. 그리고 이제는 여기는 합동이지만 저는 통합이에요, 통합. 여기 합동이고 통합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 나는. 맨날 싹갈래가지고 지금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경민교회 가서, 우리가 통합이에요, 합동이에요? 우리는 통합이다.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 글자라 바꾸면 합동, 통합 똑같은 건데. 이게 왜 다른지 아직도 몰라요, 나는. 왜 통합, 합동,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합이든 합동이든 저는 그래요. 근데 저는 통합 측에 무슨 신학대학교 다니거든. 근데 저는 선교사, 1호 선교사로 제가 파송을 받았는데, 그건 또 합동 측에서 받았어요, 제가. 난 그런 관계 아니에요. 합동이고 통합이고 난 몰라요. 그런 거 잘 모르고, 왜 합동이고 통합인지 모르지만, 일단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 믿으면 된다. 나는 십자가는 하나고, 예수님도 한 분이고 하나님도 한 분인데, 이게 왜 교단은 왜 이렇게 많은지 난 이거 좀 하나로 했으면 얼마나 좋은지 난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난 그건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선교사를 합동에서 받았어요, 합동. 길자인 목사님 있는 이룬양 찾기운동 본부 하고 있는 교단의 본부에서 임명장까지 받았습니다. 1호 북한 선교사. 그럼 난 북한에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을 게 아니거든. 북한 선교사가 북한으로 가라고 선교사 임명해줬는데. 근데 지금 내가 가서 김정은 타도하라 그랬다고 나 하나 죽는다고 해서 북한이 변화되면 내가 가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3년 이내에 김정은 정권 무너뜨리고 나는 북한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시간이 되면 지금 2시간 딱 했어요. 내가 8시 반, 한 30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2시간 하라 그래서 제가 사실 한 시간은 북한에 대한 거 이야기하고 1시간은 간증을 하려고 했는데 북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다 이거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와서 오늘 못했기 때문에 제가 간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